인류 역사를 통틀어 인간과 악마의 전쟁 속에서 전설적인 마티아스라는 영웅이 나타나 악마들과 싸워 손쉽게 물리칩니다. 이후 마티아스는 자기 자신과 대화하며 자신의 삶의 목표를 정합니다. 항상 괴물들과 싸워 자신을 발전시키겠다고, 그리고 그의 손에 있는 낙인이 그를 항상 발전하고 강해지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마티아스의 손에 있는 낙인이 그가 가진 유일한 낙인은 아니면 사실 그는 3개의 낙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에 있는 첫 번째 낙인은 창조를 담당하고, 두 번째 낙인은 그의 내면의 힘을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세 번째 낙인은 빠르고 마법적인 공격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티아스가 더 강해지려면 근접 마법 전투에 특화된 네 번째 마크를 얻기 위해 더 많이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 마크는 타고나는 것이라 바꿀 수 없고, 그래서 그는 세상을 바꾸어 네 번째 마크를 얻기 위해 새로운 세계로 갑니다. 네 번째 마크를 얻기 위해 새로운 세계로 이동하기로 결정합니다. 마크를 이제 새로운 세계에서 태어난 마티아스는 12살의 수도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마티아스는 아버지와 함께 마차를 타고 전투 기술을 배우게 될 중앙학원으로 갑니다. 중앙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요. 12살임에도 불구하고 마티아스는 또래보다 훨씬 강해서 어린 나이에 학원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마티아스는 아버지에게 학원에 들어가 더 강해지는 것이 기쁘다고 말하지만 아버지는 너무 들뜨지 말고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하다고 해도 말이다 라고 말한다. 마티아스는 아버지와 왕도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근처에 거대한 괴물이 있다고 말한다. 아버지는 무관심하게 그를 비웃으며 네가 말하는 건 이 근처에 나타나지 않는 전설 속의 괴물들을 말하는 거겠지 라고 말한다. 하지만 갑자기 거대한 전설의 짐승이 그들 앞에 나타나 그들을 베어버리고, 마티아스의 아버지는 공포에 질려 그 짐승이 해골이라고 생각한다. 마티아스는 검으로 그것을 공격하여 쉽게 처치하고 그 후 제자리로 돌아온다. 마차에 올라 아버지에게 계속 가라고 말합니다. 마티아스는 자신의 몸집을 2배로 키우는 힘을 가지고 있어 거대한 괴물들을 공격하고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왕도에 도착해서 자신이 자란 도시와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자란 도시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새 건물들을 보며 거리를 걷다가 어떤 건물에서 여자아이가 소리치는 것을 듣습니다. 동료의 검이 부러졌다며 새로운 검을 만들어달라고 누군가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동료의 검이 부러졌다고 합니다. 마티아스는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이 대장간임을 알게 되고, 대장장이는 여자아이에게 진정하고 소리 지르지 말라고 자신이 만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을 그녀는 사과하며 친구가 거대한 괴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다가 싸우는 중에 검이 부러졌다고 말합니다. 대장장이는 내 친구가 가진 것 같은 마법검은 만들 수 없지만 마법은 없지만 강한 검은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티아스는 대장장이가 매우 강력한 검을 만들지만 그중 어떤 것도 마법 능력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소녀는 비명을 지르며 대장장이에게 새로운 마법검을 만들어야 한다고, 특히 그녀의 친구가 다음날 학원 시험을 볼 예정이기 때문에 말합니다. 하지만 대장장이는 자기 의견을 고집하며 다른 곳에서 마법검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소녀는 불안해하며 보통 검은 너무 무거워서 다루기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마티아스의 목소리가 들려오며 자신의 마법을 사용하여 원하는 마법검을 만들어주겠다고 합니다. 대장장이는 그녀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건 이해하지만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마티아스는 자신의 네 번째 능력이 아직 약하지만 그것을 사용해서 그들이 원하는 마법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대장장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소녀는 그를 가로막고 마법에 돌을 건네주며 강력한 검을 사고 마티아스를 믿고 그에게 자신의 마법을 시험해 보도록 하기로 합니다. 소녀는 마티아스에게 자신을 알마 레붓이라고 소개하며 아버지가 강요하는 결혼을 원치 않아 집을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도 자신을 소개하며 제 이름은 마티아스 힐드입니다. 하지만 마테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라고 말합니다. 알마의 친구 루리가 와서 대장장이한테 무슨 일을 하고 왔냐고 묻습니다. 알마는 그를 마티아스라고 소개하며 그가 그들에게 마법의 검을 만들어줄 거라고 말합니다. 마티아스는 대장장이에게서 검을 받아 마법석을 받고 강철절단 마법과 지구력 마법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마법검으로 만듭니다. 단 1초 만에 그는 루리에게 검을 건네주며 이제 네가 써봐 라고 말합니다. 루리는 검을 테이블 가까이 가져가자 아무런 힘들이지 않고도 칼이 둘로 갈라집니다. 모두 검을 그렇게 강력하게 만드는 마법의 수준과 마티아스가 그것을 그렇게 빨리 해낸 것에 놀랍니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았고 그저 평범한 마법이었다고 말합니다. 다음 날 학생들이 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실기시험이 있습니다.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학생들의 검술과 마법 능력을 측정합니다. 루리는 마티아스가 함께 시험을 치른다는 사실에 놀라고 알마는 시험이 끝난 후 떠납니다. 전술 시험이 끝나고 알마는 매우 어려운 시험이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루리는 교관과 함께 검술 시험을 시작하고 교관은 그녀에게 허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공격합니다. 그녀의 능력은 강하지만 허점을 메워야 한다고 말하면서 다시 공격하려는 순간 자신의 검을 보고 부러진 것을 발견합니다. 루리가 자신의 머리에 검을 겨누며 항복하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교관은 그녀에게 검에 대해 묻고 그녀는 마티아스가 마법을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마티아스의 차례가 되었고 그는 가장 강력한 트레이너와 맞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이 루리의 검에 마법을 건 사람이죠. 그리고 저는 수석 트레이너입니다. 당신이 아버지 카스토르에게서 배운 기술을 알고 싶습니다. 마티아스는 수석 교관이 자신의 아버지를 안다는 사실에 놀랐고 수석 교관은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며 모든 시험을 통과시켜주겠다고 말합니다. 결투가 시작되자 수석 교관이 검을 들자 마티아스는 자신의 검 잡는 자세에 많은 허점이 있음을 깨닫고 수석 교관이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하지만 마티아스는 이것이 단지 시험일 뿐이며 자신의 진정한 힘의 일부만 보여주는 것이라고 자신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힘은 아직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마티아스는 수석 코치를 공격하고 수석 코치는 칼로 그를 공격합니다. 마티아스는 자신의 칼로 자신을 보호합니다. 놀랍게도 마티아스는 작은 책으로 공격을 막아냅니다. 격렬한 결투 속에서 마티아스는 사범이자 기사인 길의 칼을 쳐날려버립니다. 길의 칼을 날려버립니다. 길은 패하고 모두 새로운 학생의 힘에 놀랍니다. 마법 능력 시험 시간이 되자 트레이너는 루리에게 시작하라고 합니다. 시험은 각 학생이 화살을 쏘아 5개의 관역을 맞히는 것입니다. 루리가 불의 힘을 발휘하여 화살을 쏘아 첫 번째 관역을 명중시킨다. 마티아스는 루리가 주문을 외우는 일종의 마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가 혀로 주문을 외우고 손으로 활성화시키는 방식임을 알게 된다. 이 마법의 문제는 공격을 받으면 혀로 주문을 외울 수 없기 때문에 위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마티아스에게는 낡은 마법이고 어떻게 아직도 사용하는지 위아해한다. 루리는 어떤 관역이든 화살을 쏠 수 있었고 모두들 그녀를 축하하며 자신들도 그녀의 영광스러운 흔적 마크를 가지고 싶어한다. 마법 전투에서 최고였다. 마티아스의 차례가 되자 그는 트레이너에게 불화살을 사용해도 되는지 묻고 트레이너는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꼭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원하는 방법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는 다치지 않도록 트레이너에게 조금 뒤로 물러설 것을 요청하고 그는 말없이 매우 강력한 마법을 사용하여 한 번에 모든 표적을 명중시켜 모두 파괴하고 그 힘으로 땅에 큰 구멍을 냅니다. 폭발해. 마티아스, 루리, 알마는 아카데미의 입학 허가를 받고 개교식을 위해 모두 세련된 옷을 차려입습니다. 멋진 학생들은 교장 선생님의 연설을 듣기 위해 정돈된 줄을 섭니다. 교장 선생님은 자신을 소개하며 자신의 이름이 에드워드이고 말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카데미가 다른 아카데미와 다르다는 것만 알려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2학원, 그리고 다른 학원은 가고 싶다면 뛰어난 실력이 있어야 해요. 가족의 소득 수준과는 상관없이. 그리고 그는 무대를 떠나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마티아스를 부르며 말해요. 끝나고 사무실로 와봐. 파티가 끝난 후 마티아스는 자기 혼잣말을 하면서 교장 선생님 사무실로 가요. 입학 첫날 시험장을 파괴해서 퇴학당할까봐 두려워서요. 복구 마법으로 고쳤지만 그래도 교장 선생님이 퇴학시킬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기 전에 그는 교장 선생님이 자신의 뒤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들어오세요. 라고 말합니다. 들어오세요. 마티아스는 교장 선생님과 모든 트레이너들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그는 말했어요. 당신이 기사단장을 물리쳤다면서요. 그리고 너는 내 마법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침묵의 마법을 사용했고 마법사의 아들인 너는 캐스터가 당신의 힘에 대한 명백한 설명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설명. 하지만 교장은 알고 싶어 하지 않고 마티아스가 친구들의 시험 평가를 돕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왜 그렇게 약한 방법을 사용하는지, 왜 마법을 그들의 몸으로 사용하는지 묻습니다. 침묵의 마법 대신 혀를 사용하는 거야. 교장 선생님이 도시 사람들 중 아무도 모른다고 하자 마티아스는 놀란다. 침묵의 마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다른 학원이 그것을 연습하고 배우려 하는 거죠. 그것을 다시 가져와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다른 아카데미가 수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유층이 제1학원의 교육 방식을 지지하니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제1아카데미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티아스가 강사로부터 설명서를 받자 그것이 완전히 낡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다음 대회에 마티아스가 참가하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침묵 마법을 사용하여 왕과 부유층을 설득하게 하려 합니다. 교장은 그에게 침묵 마법 사용법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학생들은 강사가 마티아스라는 것을 알고 놀랍니다. 그리고 강사는 그에게 침묵 마법 시범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는 공중으로 날아올라 손에서 불을 쏘아 모든 표적을 나팔을 불지 않고 명중시킵니다. 하지만 코치는 침묵 마법을 사용하는 사람이 마티아스가 아니라고 말하고 옆에 있는 코치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는 검으로 불을 쏘지만 불은 하나의 표적만 마칩니다. 훈련사는 마티아스와 하루 동안 무음 마법 훈련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지금의 실력에 도달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학생들은 모두 조용한 마법을 시도하며 알마는 매우 행복해합니다. 그녀가 그것을 한 번 사용할 수 있었고 마티아스에게 말하러 간다. 마티아스는 로리의 레벨을 확인하러 가서 그녀의 마법 능력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로리는 마티아스가 손을 잡는 것만으로 마법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단지 손을 잡는 것만으로 말이죠. 한 달 후 마티아스는 학생들에게 무음 마법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고 대회 당일 전교생이 큰 광장에 모여 학생들의 경기를 지켜봅니다. 학생들의 경기를 관람합니다. 로리는 그들이 대회에서 선택된 마법사 중 한 명을 고르지 않았더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어요. 마티아스는 그들이 누구인지 묻고 그들이 한몰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첫 번째 아카데미의 강력한 지도자들입니다. 다른 아카데미가 대회에서 이기려고 할 때마다 그 지도자들 중 한 명이 그들을 공격해서 지게 만들었어요. 마티아스의 손에 있는 마커가 빛나고 그는 그들 중 한 명이 실제로 존재하며 마티아스보다 10배나 강력하다고 말해요. 그녀는 당신보다 10배나 강하다면 악마의 힘을 가진 거네요. 라고 말해요. 마티아스는 그들에게 악마가 그들의 세계에서 적이냐고 묻고 그들은 악마는 인간의 적이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왕국 전체의 마법을 합쳐도 단 한 마리의 악마도 없앨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대회가 시작되고 마티아스는 선발된 3명의 지도자와 맞서 싸우러 나가지만 혼자였기에 패배하고 함께 오기로 했던 친구들이 도망쳤냐고 묻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도망쳤는지 묻습니다. 제2아카데미의 학장은 조교와 이야기하며 제2아카데미는 대회에서 승리할 희망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제1학교가 65번째 연속 우승을 할 것이라고 말이죠. 연속으로 우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선발된 자들이 마티아스를 조롱하자 그는 그들이 사실은 인간의 모습으로 변장한 악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대회가 시작되고 레스와 제스는 마티아스를 온 힘을 다해 공격하지만 마티아스는 꼼짝 않고 한 번에 둘 다 날려버립니다. 마티아스는 인간들이 약한 이유가 악마 때문이며 인간들이 더 이상 침묵 마법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도 악마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다음 선택받은 자를 공격하고 격렬하게 결투를 벌이다가 마티아스는 마법으로 악마의 마법을 파괴하고 검으로 그를 쳐서 날개 달린 악마의 본래 모습으로 되돌립니다. 모두 악마가 사실은 악령이었고 다른 학원이 그를 이용해 첫 번째 학원을 속여왔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두 번째 학원의 교장은 군중 한가운데 서서 경비병들에게 왕궁에 연락하여 일어난 일을 알리라고 하세요. 마티아스는 악마가 날아가 도망치기 전에 검으로 그를 칩니다. 하지만 그의 검이 부러집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은 그가 그렇게 쉽게 악마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마티아스는 그의 이름이 기아스였던 다른 세계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악마들을 쉽게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마티아스가 네 번째 마크를 얻기 위해 새로운 세계로 옮긴 후 새로운 세계에서 그의 이름은 마티아스가 되었고 그의 가족의 성은 헬드가 되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기 시작했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마크가 가장 약하고 과소평가된 것으로 묘사되었다는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주술 기술이 부족했고 아무도 제대로 사용할 줄 몰랐습니다. 마티아스가 제1학원에서 학생으로 변장한 악마를 물리친 후 경기장에서 사람들은 악마 주위에 모여들었지만 함정이라도 설치되어 있을까봐 접근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마티아스는 관리자와 함께 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들어가기 전에 마티아스는 교장에게 사람들이 왜 놀라는지 묻습니다. 그는 약한 악마 하나를 없앨 수 있었고
교장의 말에 놀란다. 역사상 아무도 악마를 없애본 적이 없다는 것. 또는 그것에 맞설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왕의 면전에 들어섰고 왕은 그들을 환영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하며 제2학원 1학년이고 제 이름은 마티아스 헬드라고 말합니다. 제 이름은 마티아스 헬드입니다. 보통이라면 왕은 백성들에게 소식을 알리고 그를 축하하며 많은 땅을 하사했겠지만 백성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마무리 그들 곁에 숨어있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안겨줄까봐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왕은 마법검을 원한다고 생각하고 내게 검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틀 전 대장장이가 제게 와서 그 검의 마법은 어린 소년이 부린 것이며 그렇게 강력한 마법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티아스는 그 대장장이가 자신에게 또 다른 검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리가 만든 검이었는데 왕이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왕은 그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무언가가 있는지 묻습니다. 마음에 두고 있는 게 그는 왕에게 왕국에서 디오미스를 사용할 권리를 요청합니다. 디오미스는 금보다 가치가 있으며 그가 살았던 세상에서는 디오미스 때문에 왕국들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이 세계의 마법은 약하기 때문에 그들은 디오미스의 가치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디오미스의 가치를 왕은 동의하고 그에게 원하는 대로 왕국에서 디오미스를 사용할 권리를 줍니다. 원하는 대로 마티아스의 소원을 들어준 왕은 중요한 일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묻습니다. 마법사로 선택받은 자들의 제자 4명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말하면서 마법사 길드의 마지막 지도자였던 에르하르트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이 처음 나타난 것이 600년 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600년 동안 악마들이 왕국에 침투해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티아스의 고대 세계에서는 악마들이 멸종 직전이었지만 마티아스가 죽은 후 일부 악마들이 인간 세계에 침투하여 인간의 마법을 약화시키고 조종하기 위해 거짓된 마법 정보를 퍼뜨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배하려 했을 것입니다. 왕은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악마를 제거할 수 있었으니 앞으로 악마들의 위협이 줄어들까요? 하지만 마티아스는 위험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말하며 선택받은 4명의 마법사들이 도망쳤다는 것은 그들이 악마였다는 뜻이고 더 이상 변장할 필요가 없으니 본 모습을 드러낼 것이며 악마들의 다음 계획은 세력을 모아 왕국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티아스는 악마들이 조직적이지 않다고 말하며 만약 그들이 우리에게 맞서 협력하려면 최소한 석 달은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왕은 석 달이 너무 짧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티아스는 석 달 안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로 악마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왕국 주변에 거대한 장벽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입장합니다. 그 장벽은 영구적인 장벽을 만들 수 있는 유물을 사용해서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학원의 모든 학생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일한다면 단 한 달 만에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마티아스는 침묵 마법 연구를 계속할 것을 제안하지만 왕은 그들이 스스로 악마들을 상대할 수 있을지 자신하지 못합니다. 마티아스가 혼자서 악마를 물리칠 수 있었기에 왕은 그를 악마의 공격을 막는 전투의 지휘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는 도구 창고로 내려가 왕에게 필요한 장벽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어떤 도구든 가져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습니다. 그는 장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마법석을 찾고 있고 만약 찾지 못하면 데미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마티아스는 강력한 검을 발견하고 경비병은 그들이 그것을 낡은 폐허에서 발견했지만 불행히도 아직 아무도 사용법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마티아스는 그것을 집어들고 자신이 과거에 세상에서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검은 유레카보다 더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졌고 장벽을 강하게 만드는 데 적합한 재료입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만들었던 경험치를 증폭시키는 체인을 가져왔습니다. 다음 날 마티아스는 아카데미로 돌아와서 만족스러워합니다. 침묵 마법 실력이 향상된 친구들의 모습에 감탄합니다. 로리와 알마를 만나 그가 도시 주변에 방벽을 세우려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도시 주변에 방벽을 세우려 한다는 것을 듣습니다. 그는 데미족에게 가서 방벽 건설에 필요한 재료의 양을 구해오겠다고 말합니다. 방벽 건설에 필요한 재료를 구하러 간다고 합니다. 함께 가자고 제안하지만 알마는 자신은 함께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활보다 검 실력이 부족하고 활은 근접전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활은 근접전에 약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티아스는 알마에게 화살의 위력을 2배로 늘리고 근접전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만큼 속도를 높이는 새로운 마법을 가르쳐줍니다. 셋은 악마를 찾기 시작하고 로리는 그 아래에 악마들이 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학교 아래에 악마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는 학교 아래에 몬스터들이 있지만 하급 몬스터들이라고 그것들을 처치하면 데미스 스톤을 가져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알마에게 화살을 쏘는 법을 가르치며
마치 자기 몸의 일부인 것처럼 화살과의 관계를 느껴보라고. 그래야 움직이는 표적에도 화살을 정확히 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움직이는 표적을 맞출 수 있도록 그는 알마가 한 번에 2마리의 몬스터를 처치할 수 있을 때까지 이 기술을 연습하게 합니다. 한 화살로 알마는 도전을 받아들이고 몬스터를 만나러 지하 통로로 향합니다. 혼자서 마티아스가 그녀에게 전화해서 괴물들을 처치한 후에 발견하는 돌들을 모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괴물들을 물리친 후에 찾은 돌들을 모아야 한다고 말해요. 마티아스는 로리와 다른 길로 가서 검수를 가르칩니다. 길 한가운데서 그는 장벽을 파괴하기 위해 간단한 주문을 외운다. 떨어진 벽돌을 집어들며 그녀에게 말한다. 이건 날것의 데미스 금속이고 우리는 이걸 데미스를 부숴서 무기를 만들자. 로리는 데미스가 파괴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마티아스가 그 사실로 그녀를 놀라게 합니다. 그것이 매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을 가져다가 무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원재료 마범으로 금속을 회전시키고 물 마범으로 다시 수정으로 만들고 파괴 마범으로 수정을 가루로 만들고 자석 마범으로 데미스의 사용 가능한 부분을 모아야 합니다. 로리는 마법을 성공적으로 사용하여 첫 번째 시도에서 데미스를 추출하고 마티아스는 그녀에게 데미스로 무기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알마는 한 번에 3마리의 괴물을 화살로 마치고 돌아왔지만 로리가 검에 마법을 걸어 괴물을 베어서 파괴한 것을 알게 됩니다. 세 사람은 괴물을 물리치러 가고 마티아스의 목걸이가 그들의 힘을 증가시켜 어떤 괴물이든 물리칠 수 있게 합니다. 그들 앞에 서 있다. 하지만 10층에서 그들은 그들 앞에 서 있는 거대한 개에 놀란다. 그리고 마티아스는 그 개가 지금까지 그들이 물리친 모든 몬스터보다 더 사나움으로 그들에게 경고한다. 그들이 지나온 길에 마티아스는 개입해서 그들을 도우려 하지만 알마가 화살 2개를 쏠 수 있다. 괴물을 여러 방향에서 공격하고 로리가 괴물을 산만하게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알마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은 팀으로 함께 일합니다. 마티아스는 그들에게 다음 몬스터를 만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새로운 몬스터가 나타날 때까지 머물 수 있는 캠프를 설치해야 한다. 그는 그들에게 캠프를 설치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데 그의 방법은 하나에 마법의 돌을 자신의 마법으로 변형시켜 그들을 보호하는 캠프로 만들고 괴물들로부터 지켜냅니다. 하지만 마티아스는 그들을 캠프에 남겨두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 방벽 건설에 필요한 아다만타이트를 찾으려 합니다. 알마는 마티아스가 25층으로 내려가는 것에 놀라서 그들이 도달했던 가장 깊은 곳은 23층이며 그곳에 도달했던 유일한 사람들은 마법사 가이우스의 보호를 받던 30명이 전설적인 그룹이었다고 말합니다. 마티아스는 깊은 곳까지 내려가 보스들에게 도달하는데 그들은 매우 강력해서 터널에 들어온 모든 사람을 항상 제압합니다. 하지만 마티아스는 자신 앞에 있는 모든 괴물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장 큰 괴물, 뱀 같은 생물체에 도달할 때까지 말이죠. 그 뱀은 엄청난 힘으로 그를 공격합니다. 그 독은 땅에 닿으면 땅을 흔들고 그 연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기를 오염시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티아스가 새로운 세계에서 4번째 표식을 얻은 이후 그에게 찾아온 첫 번째 진정한 시련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에서 말이죠. 마티아스는 뱀에게 강력한 일격을 가합니다. 그것은 뱀으로 하여금 마티아스가 진지한 상대이며 진정한 위협임을 인식하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마티아스는 뱀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뱀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자 그는 마법의 돌을 부수어 공중에 마법의 힘을 증폭시키는 장막을 만들고 모든 힘을 자신의 검에 모읍니다. 한 방에 뱀을 공격하여 파괴하고 도시 전체에 지진을 일으킵니다. 동시에 에르하르트의 친구가 그에게 지진을 느꼈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에르하르트는 당연히 아니라고 어떤 인간도 지진을 일으킬 만큼 강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마티아스는 괴물을 처치하고 알마와 루리에게 돌아가 큰 괴물을 처치하고 금고를 채웠다고 말합니다. 뱀의 크기를 몰라서 보고 놀라 소리를 지르고 마티아스가 혼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모험가 길드에서 터널에서 얻은 전리품을 판 후에 그들은 모두가 자신들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루리가 거기 점원에게 이유를 물어봐요. 그러자 점원은 새 학원의 학생 대부분이 이제 몬스터 사냥꾼이고 일기생들보다 훨씬 실력이 뛰어나서 모두에게 매력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특히 중학생들에게 인기가 많대요. 물론 이것은 마티아스가 제공하는 훈련 때문인데 이 훈련은 학생들의 레벨과 실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요. 직원이 묻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알마는 데미스 도구를 판매한다고 말하는데
직원에게는 이상합니다. 데미스는 왕실의 명령과 매우 강력한 권력이 없는 한 많은 사람들이 획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왕실의 명령과 매우 강력한 권력이 있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더욱 이상한 것은 실패의 징후를 가진 마티아스가 데미스를 얻고 판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의 징후를 가진 마티아스가 데미스를 얻고 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갑자기 그는 마법의 포털을 열고 거대한 뱀을 꺼냅니다. 그리고 점원에게 이 뱀의 가격이 얼마냐고 묻습니다. 물론 직원은 뱀을 보고 겁에 질려 기절하고 마티아스가 스스로 그것을 처리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은 뱀이 보관된 보관 마법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 마법에 대해 여러 번 들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존재한다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루리와 알마에게는 마티아스와 함께 그것을 볼 때까지 이상했습니다. 마티아스가 보관할 수 있는 것은 뱀뿐만 아니라 그가 뱀을 없앤 후 얻은 큰 마법의 돌도 있지만 마티아스에게는 충분히 크지 않고 그는 전에도 더 큰 돌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특히 그는 장벽을 만들기 위해 훨씬 더 큰 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직원은 마티아스의 물건에 가격을 매겨 750골드를 주는데 이는 매우 큰 돈입니다. 마티아스는 돈을 똑같이 나눠 알마에게 250, 루리에게 250을 주고 자신은 나머지 250을 가져간다. 하지만 알마는 네가 혼자서 전리품을 가져올 수 있었으니 네가 모든 금을 가져가야 한다고 말한다. 마티아스는 전에 팀으로 일해본 적이 없고 항상 혼자 일했기 때문에 이 말에 놀란다. 그리고 항상 혼자 일해왔다. 갑자기 마티아스는 즉시 아카데미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그 이유를 묻자 제2 아카데미를 향해 마법적인 기운이 다가오고 있다고. 즉 지금 두마귀가 공격하려 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복수를 위해 아카데미로 향하는 아스리엘과 그의 동료를 본다. 악마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간들을 과소평가하고 마치 마티아스를 쉽게 제거하고 떠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아카데미에 들어온다. 그는 루리와 알마에게 악마보다 강한 마물과 약한 마물이 있다고 말하고 자신은 강한 쪽을 가져가고 그들에게 약한 쪽을 상대하게 할 것이라고 한다. 말이다. 두 사람은 겁에 질려 마물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냐고 묻지만 마티아스는 그들의 현재 실력으로 마물에 대처할 수 있다고 확신시켜준다. 마물들은 공격하기 전에 공중에서 마법을 준비하지만 갑자기 마티아스가 선제 공격을 가하지만 아즈리엘이 막아낸다. 강력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물이기에 인간보다 훨씬 강한 힘을 지니고 있다. 마티아스는 인간보다 약해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해. 아즈리엘이 불의 힘으로 공격하지만 마법력이 부족한 그는 그들의 공격을 이용해 자신을 보호하고 그 힘을 아즈리엘에게 되돌려줘. 하지만 그들을 상대하기엔 더 강력한 전략이 필요해서 도망치는 척하지만 악마들이 그를 쫓다가 알마에게 접근하자 알마는 악마 데슈리를 마법 화살로 공격하여 그의 힘을 약화시키고 속도를 늦춰 데슈릴은 여자아이들을 처리하라고 명령하고 마티아스는 그를 따라가 처음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그들을 서로 분리시켜 악마는 마티아스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마법을 걸지만 그는 그녀의 약점을 이용해 마법을 걸어 깨뜨리려 한다. 그는 아크렐에게 돌진하여 검으로 직격탄을 날리지만 아크렐은 죽지 않는다. 아크렐은 몇 번 검으로 그를 공격하려 하지만 닿지 못하고 마티아스가 강력한 검사라는 것을 알고 놀란 아크렐은 마티아스에게 등 뒤에서 공격을 받는다. 아즈리엘이 공중으로 높이 올라갔다가 마티아스에게 빠르게 내려오지만 마티아스가 그를 가격했다. 내려가는 길에 아즈리엘은 화를 내며 네가 인간이 아니라 괴물임에 틀림없다고 말하지만 마티아스가 돌진한다. 그에게 다가가기 전에 그는 악마가 숨겨진 것을 깨닫는다. 주문을 걸고 서로 칼로 싸우고 있는데 그는 벗어날 수가 없어. 두 사람은 격렬한 검술 결투를 계속 이어가다가 아즈리엘은 자신이 그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만 자존심 때문에 패배를 인정할 수 없어 마티아스에게 말합니다. 알미라티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다음번에는 내 목숨은 내 손에 있을 것이다. 갑자기 마티아스는 그의 모든 마법을 봉인하는 마법으로 그를 에워쌉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티아스가 아즈리엘에게서 나온 모든 마법 에너지를 사용하여 그 마법을 만들었고 아즈리엘은 바닥에 쓰러져 일어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후 마티아스는 알마와 로리가 악마와 싸우고 마티아스에게 배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마티아스는 다음 악마를 죽이는 것을 돕습니다. 악마는 그에게 아스리엘과 연합하면 그들을 없앨 수 있다고 위협합니다. 하지만 그는 아스리엘이 사람들 사이에 떨어진 것에 놀랍니다. 마티아스는 빛 마법을 사용하고 악마는 그것을 견딜 수 없어 얼굴에 손을 갖다 댑니다. 그의 얼굴에 악마는 도망치려 하지만 마티아스는 알마가 악마에게 화살을 쏘도록 합니다. 그것은 악마의 날개를 잘라내고
마티아스는 검으로 공격하여 악마의 머리를 베어냅니다. 그들은 땅에 쓰러지고 마티아스는 그들에게 비행 마법을 곧 가르쳐주겠다고 약속하며 사람들이 어떻게 그랬는지 묻기 전에 그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랬는지 마티아스와 매니저는 다시 왕을 만나러 가지만 이번에는 알마와 로리를 데리고 간다. 왕은 그에게 다시 소원을 빌 기회를 주고 마티아스는 더 많은 디오미스를 요청한다. 왕은 알마와 로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는다. 알마는 많은 돈을 원한다고 하고 로리도 돈을 원한다고 한다. 왕은 웃으며 자신의 보좌관들에게 그들이 요청한 것을 주라고 한다. 마티아스는 자신의 손에 있는 낙인을 발견하고 일어서서 왕에게 허락을 구하고 왕의 경호원 중 한 명에게 다가가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줘라고 말한다. 그는 악마들이 다른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으며 우리가 하는 일을 보고 있다고 말한다. 지금 하고 있는데 악마는 침묵하고 마티아스는 그에게 번개를 쳐서 비명을 지르게 합니다. 그는 왕에게 그 목소리를 알아볼 수 있는지 묻고 왕은 그것은 사라진 마법사 길드의 우두머리 에르하르트의 목소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에르하르트가 줄곧 왕의 계획을 염탐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마티아스의 일격은 그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마티아스는 그 지역에 대해 특별히 아는 것이 있는지 묻습니다. 왜냐하면 마티아스는 에르하르트의 마법 장치를 파괴했을 때 그 지역과의 연결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인터페이스. 왕은 이것이 악마들의 마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이후로 악마들이 그 폐허에 숨어 지냈습니다. 마티아스는 마을에 가서 악마들을 공격하겠다고 제안하지만 로리는 그곳이 너무 멀다고 말합니다. 거리가 멀어서 도착하는데 최소 6개월이 걸릴 거라고 합니다. 여정이 시작되고 마티아스는 악마들의 마을을 향해 걸어갑니다. 로리와 알마를 데리고 말이죠. 그들은 이리스라는 용을 만납니다. 마티아스가 먼 여정에 사용하는 어둠의 용입니다. 긴 여정을 위해서요. 마티아스가 이리스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이리스는 깨어나서 말합니다. 네가 감히 내 영역을 침범하다니. 들어올 수 없다. 평화롭게 돌아가든가 아니면 한 발짝 더 다가온다면 죽여버리겠다. 한 발짝만 더 다가와봐. 마티아스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이제야 기억나세요. 라고. 용이 마법을 걸자 마티아스는 쉽게 용을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마티아스는 용에게 생각을 전달하며 말합니다. 나는 가이우스다. 다른 세계에서 너와 맞섰던 자다. 그리고 이것은 이 세계에서 그의 새로운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마티아스는 그에게 해를 끼치러 온 것이 아니라 악마 마을을 없애기 위해 그를 등에 태워달라고 합니다. 악마 마을로 데려다 달라고 말입니다. 드래곤은 동의하지만 마티아스에게 그의 날개가 잘렸다고 말하며 그에게 알려준다. 그가 구세계에서 죽은 후 인간의 마법 반응로가 폭발했다. 왕국. 폭발로 인해 다른 마법 반응로들이 폭발했고 인간들은 돌도끼 시대로 되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티아스는 네 번째 표식을 사용하여 용의 날개를 수리하고 말합니다. 다시 날 수 있어. 예전처럼. 알마와 로리는 용을 타고 있다는 사실과 심지어 용과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용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로리는 알마에게 전설에서 들었던 것들, 특히 현자 가이오스와 현자 루터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주며 그들이 가이오스가 마티아스이고 루터가 그의 친구라는 것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마티아스는 용에게 시속 500km로 날라고 명령하고 그 이상의 속도는 절대 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날개가 잘리지 않도록. 마티아스는 마물 마을에 도착하고 막루를 지키는 마물은 마티아스가 자신에게 날아와서 둘로 쪼개는 것을 보고 놀란다. 그는 자신이 왕궁에 있을 때 느꼈던 것과 같은 마법 신호를 마을에서 감지한다. 궁궐에 있을 때와 같다. 그는 마을에 마물이 두 마리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나는 에르하르트, 도망친 마법사 길드의 우두머리로서 물리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아처보다 훨씬 강력한 마물이다. 하지만 마티아스는 모든 힘을 되찾았고 그와 싸울 수 있다. 갑자기 그는 알마와 로리가 비명 지르는 소리를 듣고 아이리스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놀란다. 그의 근처에 애쉬가 내려온 후 오랫동안 비행을 하지 않아 착륙하는 법을 잊었다고 사과합니다. 오래전부터 비행을 하지 않아서 착륙하는 법을 잊었다고 합니다. 그는 알마와 로리를 확인하고 그들이 멍해져서 일어설 수 없지만 다치지는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들에게 계획을 말하고 소리 없이 서로 대화할 수 있게 해주는 텔레파시 주문을 시전합니다. 이는 전투에 도움이 될 것이며 적에게 그들의 계획을 알리지 않을 것입니다. 적에게 그들의 계획을 알릴 수 없습니다. 마티아스는 그들에게 마법을 걸 수 있는 주문을 주고 로리에게 그것을 보관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들이 궁전에 도착하자 그들은 궁전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하지만 마티아스는 악마들이 투명화 주문을 작동시켜서 아무도 볼 수 없게. 로리는 마티아스에게 받은 주문을 사용해서 방구석에 있는 악마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방 구석에. 하지만 다른 악마는 보이지 않습니다. 마티아스는 악마의 투명화 주문을 푸는 주문을 걸고 악마가 모습을 드러내자 알마는 화살을 겨눕니다. 악마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들은 악마가 자신들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거의 모르는 것 같다고 의심합니다. 자신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로리는 그에게 화살을 쏘지만 그는 처음에 피합니다. 하지만 화살은 그의 머리 뒤쪽을 돌아 그의 뇌 중앙에 박힙니다. 하지만 악마가 강력한 은폐 마법을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티아스의 힘이 드러났고 악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악마는 웃으며 말합니다. 당신은 진짜 마티아스가 아닐 거야. 진짜. 마티아스는 성에 있고 하루 만에 마을에 올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 악마가 그를 공격하고 마티아스는 검으로 맞서 싸우며 알마에게 그를 향해 화살을 쏘라고 명령합니다. 화살이 통하지 않자 악마는 그들을 비웃고 마티아스를 공격하려 하지만 마티아스는 악마가 너무 빨라서 그를 만질 수 없었고 마티아스는 반격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악마는 자신의 몸이 약해지고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화살에 마법이 담겨 있고 악마는 아직도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이게 진짜 마티아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불운이라는 주문을 사용하여 자신의 크기를 2배로 키우고 매우 거대한 악마로 변신합니다. 이것은 그가 죽기 전에 모든 마법 에너지를 쏟아붓는 마지막 시도입니다. 죽기 전에 악마는 그들을 잡으려 하지만 그들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됩니다. 마티아스는 그를 비웃으며 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도망칠 거라고 생각해. 우리가 그걸 두려워해서 도망칠 거라고 생각해. 네가 쓰는 건 단지 변장 마법일 뿐이야. 우리에게 내 거대한 크기의 환상을 심어주려는 거지. 하지만 실제로는 너도 여전히 약해. 알마가 그의 머리 중앙에 화살을 쏘아 쓰러뜨립니다. 알마와 로리는 에르하르트를 물리친 후 임무를 완수하고 마티아스가 다른 악마를 처리하고 그들을 보내줄 때까지 아이리스와 함께 기다립니다. 그는 궁궐 밖으로 나가 바다의 마력을 모으는 첫 번째 마법석을 부수고 그 다음 많은 괴물들을 모으는 두 번째 마법석을 부수고 마지막으로 공중에 있는 모든 악마를 본래 모습으로 드러내는 세 번째 마법석을 부숩니다. 악마가 본래 모습을 드러내고 그들은 마티아스가 그의 본래 모습을 알아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에르하르트가 마티아스를 괴물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들었어. 하지만 마티아스는 말합니다. 난 괴물이 아니야. 네가 날 강제로 너를 없애려는 방법을 쓰게 만들고 있어. 악마는 그에게 도전하며 그의 레벨이 에르하르트와 다르니 죽을 준비를 하라고 말합니다. 마티아스는 그를 비웃으며 네가 방법을 안다면 날 이겨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면 말이야. 악마는 마티아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마티아스는 그의 맥박을 느끼고 모든 타격을 받아 싸움을 끝내 그의 힘의 수준을 알아냅니다. 갑자기 악마는 마법으로 그의 팔을 잘라내고 묻습니다. 너는 그동안 자신감이 어디 있었던 거냐? 악마가 그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죽는 방법을 선택하시오. 갑자기 우리는 그가 전투에 들어가기 전에 치유 마법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통해 그는 악마의 힘을 완전히 분석할 수 있었고 이제 그는 그가 공격할 수 있는 모든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악마가 마티아스를 다시 다치게 하려고 온갖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건드리거나 몸의 어떤 부분도 핥히지 못합니다. 그는 웃으며 말합니다. 내 손을 내 뜻대로 베게 했지만 너는 죽음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죽음에 굴복해야만 한다. 악마는 그가 에르하르트에게 사용했던 것과 같은 독을 사용했을 거라고 의심합니다. 그는 불운의 마법과 비슷한 초고급 마법진을 활성화합니다. 에르하르트가 사용했던 것보다 더 정교한 마법을 사용해서 에르하르트만큼 쉽게 죽일 수 없어요. 하지만 마티아스는 악마의 마법을 무효화하는 주문을 사용하고 악마는 엄청난 크기였던 것에서 평범한 크기로 돌아옵니다. 전에 아무도 그 주문을 풀 수 없었기에 악마는 놀랐고 마티아스가 자신을 볼 수 없도록 안개로 변신하는 주문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그를 볼 수 없도록 악마만 사용할 수 있는 주문이지만 마티아스는 악마가 자신의 팔을 베었을 때 모든 주문을 알고 있었기에 그것을 대응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잘라냈을 때 악마는 마티아스에게는 속속들이 다 드러나 있고 마티아스가 악마에게 거는 주문은 악마가 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작용하기 시작하고 그 주술은 그의 힘을 약화시키고 마법을 제어할 수 있게 합니다. 주술은 그의 마법을 증폭시켜 폭발하여 그를 파괴할 때까지 증가시킵니다. 그는 네 번째 마법석을 날려버리고 그것은 바다의 마법의 힘을 증가시키고 이것은 악마의 생명을 끝내고 그를 폭발하게 만들어 땅에 큰 구멍을 내는 치명타입니다. 그리고 그 구멍 한가운데 용맥 기둥이 나타납니다. 강력한 마법진이 흐르고 있고 마티아스는 그 안에는 강력한 마법진이 흐르고 있고 마티아스가 그 기둥을 사용해
땅에 심고 그 안에서 나오는 마법의 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기둥의 주문을 통해 마티아스는 악마들이 집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0레벨 몬스터 5,000마리 이상이 도시를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마티아스가 악마를 날려버린 후 몬스터 생산지는 수도에서 10km 떨어진 곳이었고 여전히 가까운 거리였지만 마티아스는 다른 학원 학생들의 힘을 이용해 맞설 수 있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후 마티아스는 아이리스를 인간으로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그녀의 힘을 이용하고 항상 이동수단으로 삼기로 하면서요. 마티아스는 교장 선생님께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아이리스를 학원에 받아들이겠다고 제안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대해주겠고 아이리스는 시험을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입학시험에서 50점 만점에 47점을 받았어요. 아주 높은 점수죠. 하지만 마티아스는 그녀를 믿고 그녀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이리스의 인간 형태는 그녀가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녀가 다시 용의 권위로 돌아가서 그것도 모르고 학원 전체를 파괴할까봐 두려워해요. 로리는 그에게 왜 교장 선생님께 용맥 기둥과 도시를 공격할 괴물들에 대해 말하지 않았냐고 묻고 그는 아이리스가 시험을 끝내야 헛수고로 도시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요. 다음 날 아이리스는 필기 시험을 봐요. 그리고 그녀는 용으로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으며 인간으로서의 삶에 아직 적응 중이에요. 그 다음은 실전 기술 시험인데 마티아스가 첫날 이겼던 기병대장이 그녀를 시험합니다. 마티아스가 첫날 이겼던 그 기병대장입니다. 그는 마티아스에게 말합니다. 네가 추천한다면 그녀는 강해야 하고 우리에게 실력을 보여줘야 해. 하지만 길이 그녀를 공격하고 그녀의 손에서 칼이 날아갑니다. 그녀는 그에게 등을 돌리고 칼을 주우러 가는데 이것은 아무도 해서는 안 될 전투 중의 실수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이기기 위해 그녀를 공격합니다. 이리스는 칼을 줍게 해줘요. 라고 말하고 아무 어려움 없이 칼을 손에 쥐고 마티아스에게 그를 이기려면 칼을 써야 하냐고 아니면 칼 없이 그냥 때려도 되냐고 묻습니다. 이리스는 칼을 던지고 칼은 공중을 날아 탑에 박힙니다. 칼이 휘어지자 관리자는 그녀의 힘에 놀라서 그녀가 평범한 소녀라고 믿지 않습니다. 다음 시험은 활쏘기입니다. 이리스는 관역이 작다는 것을 깨닫고 마법을 발동하여 교장 마티아스, 로리, 알마에게 화살을 쏘아 붙입니다. 하지만 마티아스가 그들에게 다가와 마법이 폭발하여 그들을 죽이기 전에 보호 마법을 겁니다. 다시 시도하지만 이번에는 공중에서 더 큰 폭발을 일으켜 마티아스의 마법을 사용하여 그 장소 전체를 날려버리기로 합니다. 결국 사장에게 돌아가서 모든 관역을 마쳤다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실수로 건물을 날려버렸어요. 이건 아이리스의 마지막 성공적인 테스트이고 그녀는 아카데미에 합격해서 학생이 됩니다. 하루가 지난 후 마티아스와 교장이 작업을 확인하러 내려옵니다. 학생들이 장벽을 만들 만큼 충분한 벽돌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티아스는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영광의 흔적을 가진 학생들의 수가 적어서 생산량이 낮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영광의 흔적을 가진 학생 대부분은 제1아카데미에 있고 제1아카데미와 제2아카데미 간의 이해관계가 항상 어려워서 서로 합의한 적이 없고 만약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어려울 것이고 아마도 그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위급하고 여유가 없기 때문에 경쟁과 적대감 속에서 교장 선생님은 왕에게 개입해 설득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두 번째 아카데미를 돕는 첫 번째 아카데미. 왕은 첫 번째 학원 교장에게 두 번째 학원 교장을 만나 서로 이해하도록 명령하고 두 교장은 서로 이해하게 되지만 첫 번째 학원 교장은 자기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두 번째 학원 교장이 자기에게 와야지 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화를 냅니다. 하지만 두 번째 학원 교장은 왕의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악마를 막기 위해 방어벽을 만들어야 하기에 적대감을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악마들을 막아야 합니다. 다른 학원의 원장이 그에게 영광의 징표가 있는 학생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을 돕기 위해서요. 하지만 첫 번째 학원의 원장은 약한 학원과 손을 잡을 수 없다며 거절합니다. 약한 학원과는 손을 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는 두 번째 학원 원장에게 지난 대회에서 자신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악마들이 대회에 개입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대회에 개입했기 때문이라고요. 첫 번째 학원 원장은 두 번째 학원 원장의 말에 당황합니다. 제2아카데미 측에서는 악마들이 너희 편에 개입했다고 합니다. 마티아스는 경기를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하지만 이번 경기는 인간들끼리 서로 대결을 펼치고 지는 쪽은 이기는 쪽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합니다. 물론 제1아카데미 교장은 동의하지만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마티아스가 참가하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제2 아카데미 교장이 답변하기도 전에 마티아스는 동의합니다. 경기는 이틀 후 지난번과 같은 장소에서 다시 치러집니다. 이틀 후 경기가 다시 열리고 제2 아카데미 교장은 제1 아카데미 학생들이 온갖 준비를 다 해왔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지난번 일에 대한 속죄를 해야 할 만큼 그들에게 에너지가 있습니다. 마티아스의 계획은 위험을 감지하면 아이리스를 보내는 것이지만 그가 본 것은 학생들 중에 악마가 없으므로 아이리스가 참가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는 것입니다. 학원 원장은 그들에게 최고의 학생들이 있으며 무엇을 하든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반면 첫 번째 학원은 경쟁을 위해 학생 5명만 받습니다. 심판이 시작을 알리고 두 번째 학원 학생들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첫 번째 학원 학생들을 모두 이깁니다. 교장은 화가 나서 자신의 학생들이 그렇게 쉽게 질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심판이 두 번째 아카데미의 승리를 선언하고 마티아스가 말한다. 매니저님, 5명은 너무 많았어요. 인원을 줄였어야 했어요. 괴물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마티아스는 어떻게 하면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냐고 묻고 아이리스를 가리키며 그녀를 내려보내 경쟁하게 해서 어떻게 되는지 보라고 말합니다. 아이리스는 무기가 없다고 말하지만 마티아스는 그녀에게 검을 줍니다. 그러자 제1 아카데미 원장은 그것이 약하고 마력이 없는 힘이 없는 검이라고 확신하며 말합니다. 아이리스가 처음으로 검을 잡자 손에 플라스틱처럼 느껴집니다. 갑자기 제2 아카데미 교장이 왕이 우리에게 명령했다고 소리칩니다. 학생들에게 무언마법을 가르치다니 아직도 학생들에게 혀로하는 마법을 가르치고 있군요. 그러자 교장은 우리의 관습이자 전통입니다. 왕이 명령한다 해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가 변명할 틈도 없이 왕은 근위병들에게 그를 체포하라고 명령합니다. 왕은 제1학원 학생들에게 명령을 내리며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제2학원 학생들과 함께 일하고 무언마법을 배울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대회 후 마티아스, 로리, 알마, 아이리스는 마법의 돌을 얻으러 길이 60cm짜리 터널로 갑니다. 제1학원 학생들은 악마를 만들고 있어요. 아이리스가 용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80cm짜리 마법석을 가지고 있죠. 길이가요. 하지만 마티아스는 아이리스를 없애고 돌을 가져가지 않겠다고 그들에게 확신시켜요. 괴물을 소환해서 없앨 거라고요. 17레벨. 알마와 로리는 이런 힘을 가진 레벨에 처음 도달했어요. 그리고 아이리스는 마티아스가 고대 세계에서 654레벨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 깜짝 놀라게 해요. 마티아스는 로리에게 마법진을 만들라고 부탁하고 아이리스에게 조용히 괴물을 소환해달라고 부탁해요. 아이리스는 자신의 힘을 조절하는 방법을 몰라서 예상보다 훨씬 큰 괴물을 소환해요. 장소의 크기 때문에 그들은 무너지기 전에 도망친다. 도망치면서 마티아스는 아이리스에게 말한다. 천천히 몬스터를 소환하라고 했잖아. 그리고 아이리스는 말한다. 네가 천천히 몬스터를 소환했을 때 산 3개가 무너졌다고. 그러니까 내게 화풀이하지 마. 그들은 거대한 붉은 용이 자신들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아이리스가 공격하지만 용은 쉽게 공격을 막는다. 마티아스는 용의 주의를 끌 생각을 하고 아이리스는 그를 놀리며 말한다. 너는 도마뱀이지 용이 아니야. 용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의 말이다. 용은 여전히 아이리스를 잡으려고 쫓아가고 로리는 마법을 사용한다. 알마가 용에게 화살을 퍼붓고 마티아스는 화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여러 마법진을 그립니다. 그 장소에 마법진을 그려 화살의 효과를 증폭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용의 비늘이 너무 단단해서 작은 화살은 통하지 않고 독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티아스는 아이리스를 용의 모습으로 되돌려 싸우게 하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걸릴 겁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는 아이리스가 용을 유인해 주의를 끌게 한 뒤 자신이 가장 강력한 힘으로 공격하기로 합니다. 마티아스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힘을 사용하여 폭발적인 힘으로 용을 공격합니다. 폭발적인 힘으로 공격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대로 됩니다. 용이 폭발하고 그들은 원하는 마법석을 얻습니다. 원하는 마법석을 손에 넣습니다. 마티아스가 아이리스에게 팀에 합류할 것을 제안하고 아이리스는 승낙하여 그들과 함께하게 된다. 다음 날 마티아스는 아이리스가 훈련장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훈련장을 부수었다. 인간의 형태를 가지고 그녀의 다리를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알마와 아이리스는 훈련을 시작한다. 아이리스는 도망치려 하고 알마는 검으로 아이리스를 맞히려 한다. 한편 로리는 무기를 만드는 임무를 받고 마티아스는 그녀에게 자신을 위한 맞춤형 검을 만들라는 임무를 준다. 그는 그녀에게 독특한 힘을 부여하기 위해 8개의 주문으로 검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마티아스의 검이 완성된 후
그녀는 자신을 위한 또 다른 검을 만들기 시작한다. 자신을 위해 무기 시험 시간이 되자 로리는 검으로 바위를 자릅니다. 알마는 화살로 벽을 날려버리고 아이리스는 창으로 건물의 절반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마티아스는 혼잣말을 하며 침묵의 마법이 돌아온 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왕국에서 그는 그들을 악마로부터 보호하는 장벽으로 만들고 그들을 훈련시킨다. 많은 기술을 배우면 그는 학교를 계속 다닐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된다면 그는 학원을 떠날 것입니다. 왕국 주변의 악마로부터 보호할 방벽을 짓기 시작하는 날이 옵니다. 그들을 악마로부터 보호할 방벽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교장은 학생들에게 연설을 하며 그 작업이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마티아스가 학생들을 이끌 리더입니다. 그들이 일하는 동안 그들을 지켜볼 것입니다. 그는 최초의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자 가장 강력한 사람이니까요. 아카데미에서 그는 학생들에게 장벽 건설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도록 독려하며 너희들은 침묵 마법을 배우는 유일한 자들이기에 왕국의 방패이며 가장 강력한 존재들이라고 말합니다. 전 왕국에서 작업이 시작되고 모두는 맡은 일에 몰두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 로리는 마티아스에게 마법 탐지기 25호와 26호가 이상 활동을 감지했다고 알립니다. 그가 그녀에게 악마일 것이고 우리 계획을 알아챘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계획을. 하지만 그들이 계획을 알고 있다 해도 우리는 그들을 쉽게 감지할 수 없으므로 마법 감지기가 감지한 주문이 악마의 이동 주문, 마법 도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법 도로라고 불리는 마티아스는 그들에게 그것을 없애라는 임무를 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숲을 지나 악마들의 마법 도로에 도착할 때까지 달립니다. 그들은 틈이 커지면 악마들이 공격한다는 마티아스의 말을 믿습니다. 그러니 악마들이 공격하기 전에 빨리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마티아스가 시킨 대로 틈을 막기 위해 행동합니다. 그 방법은 로리가 알마에게 해주는 것처럼 마법 화살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지만 마티아스는 로리가 스스로 결정하게 놔두면서 네가 알아야 할 대부분을 내가 가르쳤지만 이제는 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때야. 라고 말해요. 라고 말합니다. 로리는 마법 화살에 새로운 주문을 걸 생각을 해내고 그들은 구멍이 커지고 악마가 나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알마는 악마를 향해 화살을 쏘아 없애려 하지만 다른 악마가 나옵니다. 하지만 화살이 통하지 않고 알마가 다른 화살을 쏘기 전에 로리가 칼로 악마를 반으로 갈라버립니다. 틈이 막히고 로리와 알마의 임무는 성공합니다. 갑자기 그들은 수도의 두 번째, 더 큰 틈이 있는 것을 알아채고 서둘러 따라잡아봐. 그들과 함께 있던 세 번째 소녀는 그들의 힘에 놀라 땅에 주저앉고 마티아스가 그들을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줄 줄은 몰랐다며 믿을 수 없어합니다. 그들은 수도의 새로운 시간 차이를 알리려 마티아스에게 돌아가고 하지만 마티아스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그것이 고급 마법이라고 길을 넓히고 먼 거리까지 닿게 하려면 악마를 희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악마들은 스스로 희생할 용기가 없으니 그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 가장 약한 악마를 희생했을 것입니다. 가장 약한 악마를 희생했을 거예요. 마티아스는 그 길이 제2학원 위에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래서 방벽 건설에 더 오래 걸릴 테니 로리와 알마는 방벽이 완성될 때까지 마법 구멍에서 나오는 악마들을 더 오래 막아야 해요. 완성될 때까지 마티아스는 로리와 알마가 더 자신감 있어 보이고 전투가 그들을 더욱 단련시켰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말투에서도 그 자신감이 드러납니다. 아이리스가 방벽 건설에 필요한 미스릴 40상자를 가지고 옵니다. 알마와 로리는 다른 학원의 안뜰에 도착하여 교장 선생님을 만나고 교장 선생님은 마티아스가 마법진을 만들 마법석을 많이 줄 거라고 말합니다. 마법진을 만들 시간의 틈이 나타나고 거대한 악마가 나타납니다. 그 악마는 자신감에 차 있고 애들하고 싸우려고 하면 순식간에 끝장낼 거라고 학생들을 위협합니다. 순식간에 큰 마법을 만들어 아카데미에 던지지만 로리는 그 마법이 막혔고 연기 때문에 아카데미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연기가 거치자 악마는 학생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가만히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교장은 학생들에게 불로 공격하라고 명령하지만 사정거리가 너무 짧아 악마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알마가 화살을 쏘지만 속도가 너무 느려 악마에게 닿지 못하고 악마는 화살을 잡아 부러뜨립니다. 악마는 이전보다 더 큰 마법으로 공격하고 학생들은 그 마법을 막습니다. 로리가 더 강력한 마법검을 만들 때까지 시간을 벌려고 더 노력하며 악마를 없애려 합니다. 하지만 로리는 검을 만들지 못하고 마티아스와 함께 있을 때는 만들 수 있었지만 이제는 혼자서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녀는 동료들을 바라보며 다시 실패하면 악마가
그들을 없앨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마티아스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로 결심하고 마법을 최대한 사용하여 매우 강력한 마법검을 만들어 알마에게 줍니다. 알마는 악마에게 검을 던지지만 불행히도 악마는 피하고 알마는 마법으로 검을 움직여 돌리고 악마에 다시 돌아가서 끝장을 봐야 해. 갑자기 두 번째 악마가 나타나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벨마스를 물리칠 수 있었지. 그건 벨마스가 혼자였기 때문이야. 하지만 우리는 수많은 악마들이고 너희들은 우리를 이길 수 없을 거야. 우릴 이길 수 없을 거야. 악마들은 힘을 합쳐 엄청난 힘으로 학원을 공격하고 학생들은 막을 수 없었다. 악마들은 누가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서로 경쟁한다. 처음에 로리는 마티아스가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 화살로 그들을 막으려고 한다. 하지만 알마는 말한다. 우리는 그들을 지연시켜 마티아스가 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해. 여기까지. 로리가 마법을 사용하여 알마의 화살을 강력한 마법 화살로 바꾸고 화살을 맞은 자는 누구든 죽게 만듭니다. 악마들은 학살을 준비하지만 갑자기 마티아스가 뒤에서 나타나 악마들을 제거하고 학살은 내가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악마는 마티아스 주변의 기운이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 엘리아스를 죽였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마티아스는 대답하지 않고 그들을 모두 없앨 때까지 때려눕힙니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말이죠. 그는 자신에게 검을 만들어준 로리와 자신이 올 때까지 악마들을 지연시킨 알마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학생들의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해 그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마티아스는 그들에게 장벽 구멍이 제거되었고 아이리스와 다른 학생들이 아직 작업 중이라고 알립니다. 마티아스가 작업을 확인하러 가자 그들이 모든 것을 끝냈고 남은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장벽을 만드는 마법의 돌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장벽. 마티아스는 돌을 놓고 매우 강력한 빛이 장벽 중앙에서 나와 도시 전체를 감싸고 뚫을 수 없는 악마들로부터 강력한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침투할 수 없는 악마들로부터 보호합니다. 로리가 마침내 임무가 완료되었다고 말하고 장벽에서 강력한 마법의 기운을 감지하지만 아이리스는 그 기운이 용맥의 몬스터들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그 몬스터들은 악마들이 소환할 때 사용한 주문을 가지고 있다고 놀라게 합니다. 그는 몬스터들의 힘과 그들이 소환한 악마들의 힘이 용맥에 들어가 장벽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합니다. 점점 더 강하게. 그래서 악마들은 장벽을 돌파하려고 더 많은 몬스터들을 동원합니다. 교장 선생님과 학생들은 모든 힘을 다해 몬스터들과 싸울 준비를 하고 몬스터들은 대거 공격해 옵니다. 마티아스는 길에 함정과 폭발물을 설치하고 학생들은 괴물들을 때려잡는 데 훨씬 능숙합니다. 괴물들을 훨씬 잘 물리칩니다. 마티아스, 로리, 알마는 성에서 그들의 전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투가 벌어지는 것을 지켜봅니다. 갑자기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후퇴하라고 명령하지만 마티아스가 도착한다. 로리, 알마, 아이리스와 함께하며 그들이 물러서지 않도록 지지한다. 마티아스가 아이리스를 괴물 중 하나에게 던져서 죽이자 아이리스는 놀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괴물은 알마의 마법 화살에 맞아 죽고 세 번째 괴물도 죽습니다. 괴물도 죽습니다. 그는 팀으로 싸우는 것이 혼자 싸우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낫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혼자니까 자기만 이길 수 있는 강한 몬스터를 위해 힘을 아껴요. 그는 모든 것을 삼키는 매우 강력한 괴물인 공허의 포식자를 만난다. 그를 둘러싼 괴물들의 힘을 이용해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로 변신한다. 더 무섭고 강력해. 마티아스가 이 몬스터를 상대하는 건 처음이었고 알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커지기 전에 주변의 모든 몬스터들을 삼키기 전에 잡아야 해요. 하지만 마티아스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지역의 모든 몬스터들을 삼킬 때까지 내버려 두고 그때 한꺼번에 없애서 시간을 절약하자고 합니다. 아이리스는 자신도 용이기 때문에 자신을 삼키려 한다는 것을 깨닫지만 마티아스는 모든 몬스터들을 삼키게 도와서 없애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를 재빨리 그는 로리에게 마법종이를 건네주며 마법돌로 만들어 괴물에게 던지라고 한다. 괴물에게 마티아스는 공격할 수 있도록 형태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마법 카드를 던진다. 거슬. 그것은 그 지역의 모든 괴물들의 힘을 모은 후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짐승이 된다. 모든 괴물의 힘을. 마티아스의 마법 능력은 줄었지만 약해도 괴물을 공격하는 방법을 아는 기억이 있다. 그가 약할 때도 괴물을 공격하는 방법을. 그는 아이리스에게 괴물의 다리를 쏘라고 명령하고 로리와 알마는 그를 말리지 않는다. 화살을 쏘고 그는 검으로 공격합니다. 마티아스는 이렇게 큰 괴물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다리나 눈과 같이 치명적이지 않은 곳을 공격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다리가 거의 잘린 후에도 재생되는 것을 알아챕니다. 하지만 마티아스는 마법석으로 계속 공격하며 타격이 온몸에 닿도록 합니다. 괴물이 쓰러질 때까지. 그는 공중으로 날아올라 목을 꺾는 치명적인 일격을 가합니다. 하지만 마티아스는 괴물의 구성이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고 용의 정맥에는 더 많은 디오미스가 필요한데 도시에는 없으므로 그는 가기로 결정합니다. 왕국으로 나가서 디오미스를 찾아 돌아오세요. 하지만 사실 마티아스는 왕국에서 임무를 완수한 후 떠나고 싶어 합니다. 왕국에서요. 교장 선생님은 마티아스가 말하지 않아도 그의 속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존재가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별 장학금으로 함께 있도록 제안합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학교가 더욱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 학원과 왕국이 그의 편을 들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마티아스가 학원을 떠나 악마들을 찾아다니더라도 언제든지 편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알마, 로리, 아이리스는 특별 계약으로 학원에 남아있도록 요청받습니다. 그래서 마티아스와 함께 여행하고 그에게 배우고 함께 투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날 그들은 4명이 함께 나가고 교장 선생님과 학생들이 나와서 작별 인사를 하고 교장 선생님은 그들에게 학교가 항상 열려 있을 것이며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그들에게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마티아스와 그의 팀은 여정을 시작하고 마차를 타고 가는 아이를 만납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그들에게 모험심이 있냐고 묻고 마티아스는 그들이 데미스 밀키아 왕국으로 임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말합니다. 로리는 그들의 터널과 달리 데미스 밀키아의 터널은 거대하고 수백 개의 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때문에 터널 위에 도시 전체가 건설되었고 마티아스는 이런 것을 본 적이 없다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렇게 위험한 터널 위에 사람들이 살 수 있다니. 데미스 밀키아에 도착하려면 하루 이상 걸리는데 마티아스는 하루 만에 도착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 만에 도착한다는 말은 치코르 숲을 통과해야 한다는 뜻이라 로리는 걱정합니다. 그곳은 괴물들로 가득하고 소문에 따르면 바보 같은 괴물들과 달리 똑똑한 괴물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티아스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호기심을 느껴 하루 만에 전 구간을 여행하자고 고집합니다. 숲에 들어선 후 로리는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두려워하고 한참을 걸은 후 쉬면서 점심을 먹습니다. 마티아스는 먹을 것을 찾아 사냥을 나섰지만 숲을 달리던 중 괴물들에게서 강력한 마력이 느껴지고 평소 보던 것과 달리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을 알아챕니다. 무작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치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조종하고 숲을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는 지휘하는 괴물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로리가 말했던 지능적인 괴물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겁니다. 로리와 알마는 큰 쿵소리를 듣고 괴물이 마티아스를 해치웠다고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괴물이 제압당한 것을 발견합니다. 마티아스는 손에 괴물을 들고 돌아와서 훨씬 더 큰 괴물을 예상했는데 너무 약해서 실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마티아스가 또 다른 괴물을 가져와서 먹게 하고 알마에게는 가장 큰 놀라움이 로리에게는 특정 괴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로리는 불을 피우고 아이리스는 숲에서 가져온 식물을 음식과 함께 삶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음식이 다 되고 로리와 알마는 그 맛에 푹 빠졌어요. 괴물 고기 맛에 감탄하는 동안 아이리스는 용들이 배부르려면 더 많은 음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먹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마티아스와 그의 팀은 임무를 계속하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특히 아이리스의 힘 때문에 괴물들이 그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똑똑한 괴물을 없앤 후에는 괴물들이 더욱더 그들을 두려워할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그들은 데미스 밀키아 도시에 도착하는데 그 도시는 산 중턱. 그들이 도시에 들어서자 무작위적이고 정돈되지 않은 모습에 놀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로리는 도시의 마법 기둥에 마법석이 없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즉, 용맥에 직접 연결되어 있지만 가게 주인이 그들에게 다가와 기둥에서 떨어져 있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기둥이 폭발해서 그들이 전에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10명이 죽었다고 말입니다. 기둥이 폭발하자 로리는 가게 주인에게 화를 내며 왜 이렇게 위험하게 만들고 목숨을 위협하는 거냐고 말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그녀에게 목소리를 낮추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단지 현자의 명령을 따르고 있으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는 그들이 예전에는 마법석을 사용했지만 현자가 마법석이 그들이 수출하는 가장 중요하고 값비싼 물건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용을 금지했다고 말합니다. 도시의 어느 누구도 어떤 이유로든 마법석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마티아스는 그에게 도시의 인구 감소의 원인이 현자 때문인지 묻고 판매원은 데미스 터널 10층에 거대한 괴물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 괴물을 처치하기 위해 고용했던 모험가들 대부분은 강하고 경험이 많거나 약하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괴물은 그들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마티아스는 나라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남자에게서 사과를 산 뒤 도시로 향합니다. 그리고 도시로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마티아스는 자신의 팀에게 경험이 적은 사람들과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함께 두면 어떻게 싸워야 할지 물 뿐더러 무기의 질이 낮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마티아스는 조합에 가서 데미스 터널로 들어갈 수 있는 허가증을 받기로 합니다. 거리 표지판에 적힌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는 조합에 가서 직원에게 터널로 들어가기 위해 허가증 사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터널에 들어가려면 하지만 직원은 너무 어리다고 말합니다. 특히 라이선스가 현자로부터 직접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전에 면허를 따려면 그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해. 그는 당신에게 몬스터를 사냥하게 하고 데미스 위에서 돌리게 하는데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부상들이 있고 직원은 모험가들에 대해 그에게 상담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부서지고 지쳐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허가 절차를 시작하라고 요청합니다. 그 순간 갑자기 한 여자가 들어오며 많은 피해자들이 오고 있다고 소리친다. 데미스 터널인데 치유 마법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녀와 함께 가주세요. 대답하는 사람은 마티아스뿐이야. 그는 치유 주문을 알고 있다고 말하며 나는 너랑 같이 갈게. 그는 장로 길드에 들어가 바닥에 누워 자는 많은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상처에서 피가 멈추도록 할 붕대가 부족합니다. 그는 나라 전체의 치유사가 한 명뿐이라는 사실에 놀랐지만 직원은 그 도시에는 예전에 많은 치유사가 있었지만 현자가 그들을 내쫓고 돈 낭비라고 말했다는 사실에 그를 놀라게 합니다. 마티아스는 재빨리 재킷을 벗고 환자 상처의 위험 수준을 식별하는 주문을 시전합니다. 환자의 상처 위험도를 나타내는 숫자를 매깁니다. 그는 각 환자 앞에 숫자를 적는데 그 숫자는 환자 상태의 심각도를 나타냅니다. 환자 상태의 심각도 수준을 나타냅니다. 그는 가장 어려운 환자들을 맡고 나머지 환자들은 팀원들에게 분담시켜 가장 심각한 사례부터 처리합니다. 그리고 점차 덜 심각한 사례로 넘어갑니다. 마티아스가 가장 심각한 환자를 치료하려 하자 길드의 디오르가 그를 막아서며 이런 환자들은 위험하고 어린아이가 다룰 수 없다고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중증도 순서대로 분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닥치고 내가 하는 걸 배우라고 말하며 출혈을 막는 치유 마법을 시전하여 터진 정맥을 봉합하고 손상된 장기를 치료한 후 환자가 회복되는 동안 상처를 봉합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회복을 기다리며 상처를 봉합합니다. 그는 의사에게 주어진 순서대로 환자를 치료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의 생각대로 하지 않으면 환자들이 죽을 거라고요. 의사는 그의 말에 설득되어 나머지 환자들에게 자신의 팀을 배치하고 각자 환자를 맡아 다음 환자에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모든 환자를 기록적인 시간 안에 치료합니다. 모든 환자를 치료하자 의사는 그에게 감사를 표하며 그에게 치료사로 일한 경험이 있냐고 묻습니다. 전에 하지만 마티아스는 치유 마법을 단 한 번만 써봤고 그건 전적으로 팀원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모두 함께 힘을 합친 결과였습니다. 마티아스는 그에게 예전에 도시를 다스리던 현자에 대해 묻고 그가 왜 부패한 다른 현자로 교체되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의사는 그에게 갑작스럽고 아무런 예고 없이 일어났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그가 잠자는 동안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아무도 어떻게 그가 죽었는지 몰랐습니다.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날 그들은 깨어났다는 것만 제외하고는 우리는 게미스 터널이 옛 세상에서조차 항상 위험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도시를 건설한다는 생각은 전례 없는 이상한 일이며 악마적인 계획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티아스는 마지막 현자를 악마들이 죽였다고 예상하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현자는 인간이라기보다 악마에 가깝다. 결국 마티아스와 그의 팀은 호텔에 머물렀고 마티아스가 보냈습니다. 왕에게 전달할 가짜 편지를 매니저에게 주고 진짜 편지는 숨겨져 있다. 발송된 상자 안에 넣어두세요. 그래야 잘못된 사람 손에 들어가더라도 아무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거야. 마티아스가 직접 편지를 전달할 수도 있었지만 악마 터널 속 괴물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마범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다음 날 마티아스와 그의 팀은 악마 터널의 거대한 문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 문이 철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리스에게는 너무 무거워서 쉽게 열 수 없습니다. 마티아스는 터널에 들어가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하고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비하라고 말이죠.
1시간 후 마티아스와 그의 팀은 모험가 길드로 돌아옵니다. 괴물이 약한 괴물이라고 그들을 물리치는데 힘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걸 물리칠 힘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직원은 그에게 어떻게 그렇게 쉽게 없앨 수 있었는지 묻지만 마티아스는 자신의 팀에게 공을 돌리며 자신은 개입하지 않았고 그들이 스스로 해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했다고 말합니다. 직원은 하킴이 직접 괴물을 봐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하킴이 승인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지불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직원은 현자에게 편지를 쓰고 마티아스는 생각 없이 그것을 봅니다. 그것을 생각 없이 봅니다. 직원은 현자에게 이리스, 로리, 알마가 괴물처럼 보인다고 편지를 씁니다. 매우 강력하지만 마티아스는 치유사 기질이 너무 강해서 그들과 함께 전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저녁 식사를 하고 팀의 강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로리는 마법을 사용하고 알마는 화살을 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마비시킨 후 아이리스가 한 방에 끝낼 때까지 붙잡습니다. 상대를 제압합니다. 저녁 식사 후 마티아스는 현자가 2명이 감시자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하지만 그는 못 본 척하고 이것이 현자의 진짜 속성을 드러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의 지능을 이용해 옆길로 돌아가고 팀원들과 텔레파시로 대화하여 아무도 듣지 못하게 한 뒤 그들 뒤에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다고 알립니다. 현자를 따라서. 그래서 그들은 투명 마법을 걸고 현자의 부하들이 서로 얽혀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라졌는지 모릅니다. 갑자기 마티아스와 그의 동료들이 그들의 뒤에 나타나 그들의 호텔이 어디냐고 묻습니다. 호텔이 어디냐고 묻습니다. 우두머리가 그들의 호텔은 앞쪽 방향에 있다고 말하자 마티아스는 웃으며 내가 호텔 이름을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 호텔을 알았냐고 말합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마티아스를 붙잡고 칼로 위협하며 나머지 사람들에게 명령한다. 팀에게 자수하라고 하고 마티아스가 가장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가 치유자이기 때문입니다. 직원의 편지에서 그들이 배운 것처럼 마티아스는 아이리스에게 무기 없이 그들을 이겨달라고 부탁하고 현자들은 웃지만 아이리스, 로리, 알마가 그들을 가볍게 제압하자 놀란다. 간단하게 마티아스는 현자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추적 마법을 걸고 악마와 계약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악마 탐지 마법을 사용한다. 다음 날 마티아스와 그의 팀은 구관계 사자를 만나기 위해 비밀 장소로 간다. 사자는 마티아스에게 어둠의 중심에서 나타나라고 요청한다. 사자는 자신을 소개하며 내 이름은 아이크입니다. 라고 말하고 국왕이 도시의 지배자이자 부패한 자인 현자 2시를 체포하라고 명령했다고 알린다. 부패한 자, 아이크의 감독하에 직접 체포하셔도 됩니다. 감독하에 마티아스는 그의 부하들을 추적한 후 현자의 위치를 알고 있다고 답하며 현재 도시 외곽의 궁전에 있다고 말합니다. 궁전이 매우 요새화되어 있으므로 아크는 기병을 지원으로 보내라고 제안합니다. 요새화되어 있으므로 하지만 마티아스는 필요 없습니다. 제 팀과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궁전으로 가고 아크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는데 낮은데 문이 잠겨 있습니다. 주변에는 경비병이 없고 궁전은 버려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마티아스는 궁전 안의 병사들을 감지하고 우리 계획이 들켰다고 말합니다. 노출되었고 현명한 사람은 모든 병력을 집중하고 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궁전으로 갔다. 그들이 이미 계획을 세웠으니 정문을 통해 궁궐에 침입하여 그들에게 규율을 가르쳐야 합니다. 정문을 통해 궁궐로 들어가 그들에게 교훈을 주어야 합니다. 팀이 진입하자 현자의 수많은 병사들이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은 고작 5명밖에 되지 않는 그들을 비웃으며 훨씬 많은 수의 병사들이 마법을 퍼붓습니다. 많은 마법을 그들에게 쏟아붓습니다. 진화하여 이전보다 빨라진 로리의 모습이 보이고 보호마법으로 모든 공격을 막아냅니다. 그러자 마티아스 차례가 되어 그는 한 번의 마법으로 모두를 제압합니다. 아크는 이제 왕이 마티아스를 불안하게 하지 말라고 했던 말을 이해합니다. 마티아스가 너무 강해서 그들을 쉽게 무찌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계단 꼭대기에 서 있지만 마티아스의 감지에 따르면 2층에는 아무도 없고 그들은 성 안에 현자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는 숨겨진 물체를 드러내는 마법을 사용하고 복도를 따라 걸어가다가 그림 뒤에 있는 마법의 단추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단추를 누르자 차원문이 열리고 지하 터널로 내려갑니다. 현자는 조수에게 그 사람들이 갔는지 묻고 조수는 만약 그들이 갔다면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을 거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현명한 자는 그들을 제거할 수 없더라도 도망칠 수 있는 비밀 은신처를 계산합니다. 그들을 없앨 수 없더라도 말이죠. 현명한 자는 마티아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내게는 비밀 은신처가 있고 거기서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현명한 자는 그가 자신의
병사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날 없애려고 사람들을 팔았지.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면서. 그리고 현명한 자는 그가 자신의 병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놀랍니다. 갑자기 마티아스와 그의 팀은 많은 병사들에게 공격을 받지만 그는 한 방에 그들을 제압합니다. 현명한 자는 마티아스가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그동안 그는 그가 싸움을 모르는 치유사라고 생각했어요. 아크는 마티아스를 사로잡지만 그를 잡아 왕에게 넘기면 도시가 뒤집어질 거라고 위협합니다. 그러고는 아크는 마티아스에게 왕을 만나러 수도로 함께 돌아갈 건지 묻고 마티아스는 현명한 사람이 자신이 궁에 가까이 가기 전에 자신들을 공격할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알아볼 때까지 잠시 도시에 머물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일부가 타버린 편지를 보여주며 왕이 당신의 체포를 명령하고 그 임무를 수행하여 당신을 데려올 사자를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는 마법의 흔적이 있는데 이는 그들과 계약을 맺은 악마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티아스는 도시의 용맥이 수도의 용맥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들어 악마가 용맥을 이용하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만약 악마가 마법과 결합한다면 세상 전체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전 세계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격렬한 지진을 느끼고 마티아스는 악마들이 용맥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 많은 괴물들을 동원했다고 말합니다. 현자가 말한 도시가 뒤집힐 것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악마를 잡으면 말이죠. 마티아스의 계획은 가능한 한 빨리 악마들을 용맥에서 떼어놓는 것입니다. 괴물들이 도시에 도착하려면 최소 2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 안에 그들은 악마들을 제거하고 괴물들을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물들이 그 뒤에 숨은 후 용맥에 도착하자 그들에게서 마력이 느껴짐을 알게 됩니다. 마티아스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용맥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나는 마물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는 어디서든 빠르게 용맥과 소통할 수 있도록 주문을 외워 도시 어디서든 용맥과 대화할 수 있게 합니다. 로리는 용맥의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기 시작하지만 마티아스는 용맥에 어떤 실수라도 하면 도시 전체가 파괴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도시 전체가 파괴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1시간 동안 괴물들과 싸운 후 마티아스는 마물들의 위치에 도착합니다. 그가 용맥 제어 주문을 연구하는 중입니다. 그는 악마의 마력에 변동이 있음을 감지합니다. 그는 악마가 다른 누군가와 교신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도청 주문을 겁니다. 악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는 누군가가 악마에게 마티아스가 용맥을 건드리는 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로리가 그러하며 그녀의 레벨은 낮지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로리가 그러하며 비록 그녀의 레벨이 낮지만 효과가 있답니다. 그는 마티아스를 제거하고 용맥을 조작하는 로리도 제거하라고 명령하지만 마티아스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전력을 다해 싸우라고 경고합니다. 그에게 전력으로 싸우라고 합니다. 마티아스는 악마를 조종하는 지휘자가 있고 그에게 명령을 내리고 주술과 용맥에 대한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티아스는 공격을 시작하지만 악마는 쉽게 공격을 막고 그는 자신을 과소평가했다고 생각하지만 상관은 내 능력을 시험하는 거라고 그를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를 과소평가하지 마. 그는 악마가 자신의 4번째 징표에 대항하는 주술과 전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 악마의 힘이 이전에 마주쳤던 다른 모든 악마들보다 강력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상관은 그에게 마티아스를 원거리에서 공격하라고 명령합니다. 4번째 마크가 근접전에서 그를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만약 그가 근접해서 직접 맞서면 그는 제거될 것입니다. 마티아스는 상황을 분석하고 악마 보스가 매우 강력하며 4번째 마크의 전술과 그것을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음을 깨닫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악마는 마티아스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하려 하지만 한 번도 맞히지 못하고 그래서 보스는 그에게 다음 단계로 가서 그를 위한 함정을 설치하라고 명령합니다. 마티아스는 로리에게 14개의 주문을 외워 악마가 설치한 함정을 풀라고 부탁합니다. 용맥의 함정이 해제된 후 악마는 공포에 질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리가 17번째 주문을 외워 그와 상관의 연결을 끊습니다. 상관과요. 즉, 악마는 상관의 명령을 듣지 않고 마티아스와 직접 대면하게 됩니다. 상관의 명령을 듣지 않고요. 하지만 악마는 내 공격을 모두 막을 수 있는 주문이 있다고 말하고 마티아스는 공격을 강화하며 그 주문은 공격 한 번당 1초 후에 발동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찰나의 순간에 공격하면 주문을 깨고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압할 수 있다고요. 마티아스는 검으로 공격하여 주문을 깨고 악마와 상관의 교신이 회복되면서 상관은 일어난 일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사장이 마티아스가 가이우스라는 소문을 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의 능력을 본 후에는 확신했습니다. 사장은 악마에게 말합니다. 내 앞에 서 있는 게 정말 가이우스라면 너는 죽은 목숨이다. 악마는 불운의 주문을 외우고 부풀어 오르고 한숨을 쉬며 마티아스에게 불을 뿜습니다. 하지만 마티아스는 그의 네 번째 징표와 검 덕분에 모든 공격을 막아냅니다. 동시에 4개 이상의 주문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악마의 팔을 베는 일격을 가하고 이어서 머리를 베어 처치합니다. 로리가 용맥 문제를 해결해준 덕분에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려던 괴물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덕분에요. 마티아스는 자신의 팀에게 단 하나의 임무만 있다고 안심시키며 악마에게 지시를 내린 보스를 찾는 거라고 말합니다. 마티아스는 그를 찾기 위한 주문을 외우고 로리에게 용맥을 다시 작동시키라고 말합니다. 다시 작동시켜야 해요. 마티아스는 보스가 자신과 로리의 모든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며 내 위치는 알 수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보스는 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아느냐고 묻고 마티아스는 마법이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엘레나 마을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마티아스는 함정이라고 생각하고 사장이 엘레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마티아스는 그에게 언젠가 그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힘으로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가 맞서 싸우라고 하지만 리더는 내 위치를 먼저 알게 되면 엘레나의 통신장치를 파괴하라고 말합니다. 마티아스는 이번에 그 수준이 자신이 이전에 상대한 어떤 것보다 강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와 맞서 싸우고 싶은 마음이 더욱 커지고 가능한 한 빨리 그곳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가고 싶어 합니다. 그 후 마티아스는 밤늦도록 팀원들과 악마 리더에게 어떻게 접근할지 논의합니다. 악마 리더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논의합니다. 리더가 엘레나와의 통신을 끊었지만 전송은 마티아스라고 부르던 그 주문에는 지도자의 신호가 담겨 있었어요. 마티아스는 그 신호를 마법석에 기록할 수 있었는데 알마는 마법석에 신호를 기록할 수 있다는 게 이상했어요. 마법석에 신호를 기록할 수 있다니 말이에요. 마티아스는 수천 년 전이 도구가 있다고 말하며 알마를 더 놀라게 했어요. 그걸로 마법석을 통해 적을 추적할 수 있다고요. 단순히 신호를 감지하는 게 아니고요. 그 장치를 손에 넣으면 지도자의 위치를 알아내서 처리할 수 있어요. 수천 년 된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로리가 마티아스에게 물었어요. 그는 다른 세계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얼굴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는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자신이 발명했다고 말하기 전에 화제를 돌립니다. 그들에게 그것을 자신이 발명했다고 말하기 전에 다행히 로리는 신경 쓰지 않고 그에게 장치가 어디 있는지 묻고 그는 그녀에게 로디니아 연방의 지도를 보여주며 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연방으로 가는 다리를 더 빨리 건널 수 있다고 말합니다. 소장에게 부탁하면 도움을 줄 수 있으니 소장과 왕의 의견을 묻기 위해 수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수도로 돌아가 소장과 왕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다음 날 그들은 수도로 돌아와 다른 학원에 갔지만 그곳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계속 길을 가다가 새 학원이 공사 중이라는 표지판을 봅니다. 공사 중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그들을 맞이하러 오시고 아이리스는 참지 못하고 말합니다. 데미스시에서 매우 강력한 악마를 물리쳤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새 학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조 공사에 대해 설명합니다. 악마의 공격에 견딜 수 있도록 벽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현재 첫 번째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있으며 모든 학생들이 벽을 짓는데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교장 선생님의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마티아스는 교장 선생님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드리고 악마 지도자가 자신이 물리친 악마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고 알립니다. 싸우고 있었고 그가 분명 많은 경험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 도달하려면 로디니아 연방의 국경을 넘어야 합니다. 하지만 로디니아 연방이 여러 나라가 연합한 집단이긴 하지만 그들을 돌아가지 못하게 막는 악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티아스는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왕은 도움을 요청하는 정보를 쓰는 것을 고려하는데 특히 악마 문제에 있어서는 왕이 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악마들을 없앨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돕는 것을 좋아하는 마티아스는 교장 선생님께 자신이 왕의 요청 승인 전까지 학생들과 함께 학원 건설을 돕겠다고 말합니다. 마티아스의 감독하에 그는 미스릴 기둥을 사용하면 그들은 철보다 강할 거예요. 로리는 그들에게 건설 마법을 가르치고 아이리스는 그들이 무거운 물건을 들어서 건설 현장으로 나르도록 도와요. 무거운 자재들을 들어 건설 현장으로 운반하도록 돕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국경을 설정하고 로디니아 연방에 권고안을 제출할 것을 허락합니다. 연방에 권고할 것을 허가했어요. 왕의 권고문을 보면 경비병들은 그들이 국경을 쉽게 넘을 수 있게 해줄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문제는 그 장치가 있는 지역이 출입 제한 구역이라는 거예요. 누구든 출입이 제한되는 곳이에요. 그곳의 마법 신호가 매우 강해서 마법 재앙을 우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접근할 수 없어요. 그들이 모험가 등급을 올리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고, 그러려면 A등급에 도달해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모험가가 되려면 먼저 로디니아 모험가 길드에 가서 훈련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로리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말하고,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으니 늦으면 플랜 B를 실행해야 한다고 그녀에게 말합니다. 플랜 B는 이렌을 거대한 용의 모습으로 돌려보내 그 지역을 통과하게 하고 도시에서 질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주하는 동안 국경을 넘을 수 있도록 많은 논의 끝에 그들은 모험가 길드에 가서 그들에 대해 들은 적 있는 직원을 만납니다. 직원은 그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들이 제한구역에 들어오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들은 먼저 C레벨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A레벨에 도달할 때까지 말이죠. 하지만 직원은 그들이 A레벨 시험을 끝까지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A레벨 시험 내용은 선발된 길드 감독관과의 모의 전투입니다. 갑자기 젤로가 들어오고 직원은 그에게 여기서 뭐 하는 거요?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젤로가 시험 감독관임을 알게 됩니다. 마티아스는 젤로의 마법 신호를 감지하는데 그것은 너무 강력해서 거의 악마와 맞먹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는 사실 인간입니다. 젤로는 도시에서 유명해지고 모험가로서 인정받게 됩니다. 도시 모험가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 레벨인 S레벨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길드는 젤로를 시험 감독으로 선택하지 않자 젤라는 그들에게 다른 감독관이 마티아스가 무서워서 배탈이 났다고 주장하며 도망쳤다고 말합니다. 배탈이 났다고 젤로가 대신 맡아서 감독관이 되겠다고 제안하자 직원이 놀란다. 마티아스는 개의치 않고 그에게 시험을 시작하라고 요청한다. 직원은 그에게 전에 젤라와 함께 시험을 본 사람은 없었고 그렇게 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경쟁할 만큼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실패했다고 경고하려 합니다. 경쟁할 만큼 강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이죠.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젤라는 아이리스, 로리, 알마와 상의하며 그들에게 말합니다. 시험 없이 통과했으니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러고는 마티아스와 상의하며 너는 나와 결을 잘하고 말합니다. 마티아스가 악마 사냥꾼이자 얼음왕국의 영웅으로 이미 이름을 알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투 시작 전 마티아스와 젤루는 싸움의 조건에 동의하고 서로에게 자신감을 보이며 각자 자신이 더 강하다고 믿습니다. 다 한 번도 진 적 없는 젤루와 악마 사냥꾼이자 얼음왕국의 영웅 마티아스입니다. 하지만 젤라는 마티아스에게 네가 마법을 써도 좋지만 나는 마법을 쓰지 않겠다. 그리고 유일한 제가 쓸 것은 검입니다. 마티아스는 젤로가 모르는 사이에 주문을 사용하여 자신의 힘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젤로가 마티아스를 공격해 검으로 그를 죽이려고 하지만 마티아스는 능숙하게 대응한다. 타격의 힘을 견디며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두 사람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마티아스가 여러 가지 기술을 사용하는 모습이 보인다. 마법을 모른 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처럼 마치 그것이 본능인 것처럼 그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관객석에서 알마와 로리는 누군가가 마티아스와 대적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모험가 길드 직원은 더욱 놀랍니다. 누구든 젤로에게 맞설 수 있어요. 전투 중에 젤로의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마법이 강해지고 힘이 세지는데 젤로가 처음으로 자기보다 강한 상대를 만나 이기지 못했어요. 자신보다 레벨이 높은 상대를 이기지 못한 거죠. 젤로는 마티아스의 공격 방식을 한 번 보고 따라 하는데 이는 관찰력이 뛰어나고 빠르게 배우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젤로는 최강의 공격을 써요. 연기가 장소를 가득 채우고 자기가 마티아스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마티아스는 연기 뒤에서 나타나 검으로 공격하고 휘둘러서 젤로의 얼굴 앞에 칼을 겨누고 다시 한번 겨뤄볼 생각이냐고 묻지만 젤로는 항복해요. 점원이 마티아스를 승자로 선포하고 그는 이제 A급으로 승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구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젤로가 처음으로 패배했기 때문에 그는 마티아스에게 자신을 어떻게 이겼는지 그리고 마티아스처럼 강해지려면 어떻게 훈련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마티아스는 자신이 잘 아는 책을 주며 마법 주문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재능이 있으니 이 책을 배우면 나보다 훨씬 강해질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젤로는 독서를 싫어해서 마티아스는 그에게 132페이지에 있는 두통치료 주문을 찾아서 읽다가 지칠 때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가는 길에 젤로는 마티아스와 그의 팀과 함께 걸으며 S급을 맞겠다고 제안합니다. 시험을 치르고 도시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 되세요. 하지만 마티아스의 야망은 금단의 구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는 도시에서 가장 강해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도시에서 가장 강해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젤로가 제한구역에 대해 묻자 마티아스는 발키아 지역의 엘리트들의 훈련장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발키아 지역의 엘리트들의 훈련장을 말하는 겁니다. 젤로는 발키아 지역에 이상한 기운과 분위기가 있다는 오래된 소식을 듣는다. 요즘 그곳이 많이 변했고 근처 검문소들도 훨씬 더 많아졌어요. 이전보다 더 어려워졌어. 많은 팀들이 그곳으로 가는 중이었고 아무도 그들의 행방을 알지 못한 채 사라졌다. 그의 위치를 알고 있으니 제로가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겠다고 제안한다. 그래서 그는 주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눈다. 마티아스와 그의 팀이 첫 번째 검문소에 도착했을 때 경비병들이 그들을 멈추고 신분증을 요구합니다. 경비병은 그들에게 주요 도로를 걸을 수 있게 해주는 카드를 건네주며 도로가 위험하니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걸어가면서 마티아스는 카드에 마법의 코드가 적혀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리고 카드에는 보이지 않는 글씨로 뒤에 있는 점에 대한 경고가 적혀있다. 그들에게 그들이 4명이 강력하고 고위급 모험가 그룹이라는 것을 알립니다. 의심스러운 동기가 보이면 바로 처리하세요. 하지만 마티아스는 말보다는 코딩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악마들만 쓰는 방법이니까. 경비병들이 악마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해도 검문소를 설치하려면 그 지역에 권력이 있어야 해. 그리고 이 암호화 방식을 악마들이 사용한다는 건 발키아 도시 전체가 악마들의 지배 아래 있다는 뜻이야. 갑자기 마티아스는 언덕 뒤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4명을 발견하고 그들이 도시에 도착하기 전에 자신들을 제거하려 온다는 것을 깨닫고 젤라의 말을 믿고 사라진 팀들이 있고 아무도 그들의 행방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어 모든 팀들이 이곳에서 죽임을 당했을 거라고 생각해. 아이리스의 첫 번째 생각은 그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지만 마티아스는 그들을 제거하면 여기 있는 놈들을 유인하면 다른 놈들도 주의를 끌겠죠. 그러니까 놈들을 깊은 잠에 빠뜨려야 하고 마티아스와 아이리스가 그들의 주의를 끌 겁니다. 로리와 알마는 그들을 뒤쫓아 병사들을 깊은 잠에 빠뜨릴 마법장치를 가져올 겁니다. 깊은 잠에 빠뜨릴 마법장치를 가져올 겁니다. 마티아스는 환영을 만들어내는 주문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속해서 보여주게 합니다. 그들은 그에게 화살을 던지지만 그는 그것들을 피하고 나머지는 검으로 부숩니다. 동시에 로리는 연기를 내뿜어 누구든 깊은 잠에 빠뜨리는 마법장치를 작동시킵니다. 그 냄새를 맡고 잠이 들었어요. 안타깝게도 로리와 알마도 연기를 맡고 잠들었어요. 마티아스는 마법으로 그들을 깨웠고 그들은 자신들이 연기를 맡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들은 발키아 마을로 계속 길을 나섰고 마을에 가까워질수록 악마의 징후를 느꼈고 마을은 온통 경비병들로 무서워 보였어요. 곳곳에 사람들이 그 징후들을 알아채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항상 그것들을 숨기기 때문이에요. 즉, 발키아는 악마들로 가득 차 있고 마티아스와 로리는 30개의 징후를 느꼈어요. 마을 주변에 악마들이 있어. 이것은 악마들이 무리지어 활동한다는 뜻이고 이는 마티아스가 말했던 것과는 정반대야. 전에는 악마들은 혼자 또는 소규모로 활동하는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 하지만 특수한 기술을 사용하는 희귀한 악마 종족이 있는데 그들은 전투에서 그 기술을 사용하고 무리지어서 악마 부대 전체를 형성해. 그리고 만약 그들이 도시를 지배한다면 마티아스 인생 최악의 일이 될 거야. 그의 인생 최악의 일이지. 도시 전체가 경비병들로 둘러싸여 있고 악마들이 마을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으니 마을의 정문으로 들어올 이유가 없어. 그는 산 중앙에 비밀 통로를 열고 그들에게 이것이 도심으로 가는 악마들이 이용하는 비밀 통로입니다. 직접적인 경로보다 빠릅니다. 그들은 통로를 따라 내려가 매우 불쾌한 냄새를 맡고 통로 전체가 텅 비어 있는데 마티아스는 길 한가운데서 악마가 자신들보다 앞서 가고 있음을 감지합니다. 평소처럼 아이리스는 없애자고 하지만 마티아스는 장벽을 뚫는 주문을 외워 악마 앞에 손을 내밀고 지나갈 때까지 보이지 않게 만드는 주문을 겁니다. 그것을 비밀 통로를 빠져나온 그들은 도시로 들어가 옆 골목으로 향하고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는 공포에 질립니다. 로리는 마음속으로 디오미의 마을과 이 마을을 비교해봅니다. 디오미의 마을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디오미 마을 사람들은 정신이 온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 사람들은 좀비 같고 대부분은 마치 기절했거나 최면에 걸린 것처럼 보이고 온몸에 이상한 상처가 가득합니다. 그가 길을 가는 사람 중 한 명을 붙잡고 머리에 손을 대자 사람들에게 지적마비라는 마법이 걸려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항상 멍한 상태에 빠뜨리는 마법입니다. 그들은 마을 안쪽으로 더 들어가다가 긴 줄을 선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줄의 맨 끝에는 그들에게 정신마비 마법을 걸게 하는 악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공장으로 끌고 가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마티아스는 공장 안으로 들어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기로 하고 자신과 팀의 정신마비 마법에 대한 방어 마법을 겁니다. 그들은 줄을 서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보이지 않도록 마치 기절한 척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갑자기 아이리스가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지고 악마 중 하나가 말합니다. 마법을 과다 복용했군요. 그들은 줄을 따라 공장으로 들어가지만 그 금속 재련 공장의 생산 규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리가 이상한 돌을 만져보며 마티아스는 그것이 마법의 랭킨 광물이라고 말합니다. 정제된 광물에서 얻은 마법의 결정들은 폭탄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폭발물을요. 만약 그들이 100% 순수한 랭킨 광물을 대량으로 모은다면 도시 전체를 날려버릴 수 있겠지만 그만큼의 폭발물을 모으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계획을 세웠고 그것을 무력화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영리한 악마가 기존의 방법 대신 이런 방법을 생각해낼 과학적 능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기존의 방법 말이죠. 하지만 악마의 계획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쟁뿐입니다. 마을에 약 32마리의 악마가 있으며 그들은 도시 주변에 반조직적인 방식으로 분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요 목표는 도심이며 악마의 절반은 팀워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를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이로 그리고 중앙시설이 도심에 있는 한 그들이 거기에 있는 동안 그 시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로리는 악마 한 마리를 없애면 다른 악마들이 알아챌 것이라고 말하고 알마는 한꺼번에 모두 싸우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마티아스는 그렇게 하면 우리를 없앨 거라고 해결책은 그들의 집결을 이용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밤의 악마들은 51구역에서 거대한 마법 신호를 감지합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신호의 근원을 찾아 51구역을 포위하라고 명령합니다. 악마들이 그 지역을 포위합니다. 그들은 그 지역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만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두 마리의 악마가 아이리스를 발견하고 공격하기도 전에 마티아스가 뒤에서 검을 휘둘러 제압합니다. 악마들은 마티아스와 그의 팀이 그 지역에 함정을 설치하고 하나하나 제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랍니다. 마티아스의 계획은 아이리스의 힘을 이용해 마법 신호를 만들고 절반의 악마들을 무리지어 그녀 주위에 모으는 거야. 아이리스의 역할은 그들을 도심에서 멀리 떨어뜨리고 외곽으로 유인해서 미끼로 사용하는 거고 알마와 로리는 무리가 모이면 그 팀들을 막아낼 거야. 그룹으로 핵심은 악마 절반이 아이리스를 감지하고 혼자서 싸우는 줄 알게 만드는 거야. 다른 사람은 없다고. 알마는 폭발 마법이 깃든 마법석을 집어서 집들 위로 날아가는 악마에게 던져. 하지만 악마를 물리칠 만큼 강력하진 않지만 마티아스가 처리할 때까지 훌륭한 방해물이 될 거야. 하지만 악마들은 다시 균형을 잡으려 하고 집 지붕 위에 서서 탐색 마법을 사용하여 함정과 마티아스와 그의 팀이 어디 있는지 알아냅니다. 하지만 마티아스는 자신과 팀의 마법 능력을 줄이고 그들에게 사라지라고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과 구별할 수 없게 되니까요. 도시의 악마 지휘관은 마을에 들어와서 항상 감시당하면서 이렇게 넓은 지역에 함정을 설치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폭발물이 아닌 칼자국이 있는 악마 시체를 발견했을 때 그는 누군가 숨어서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마티아스는 악마들의 움직임 패턴이 바뀐 것을 알아차리고 모두 제자리에 머물고 아무도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함정이 없고 진짜 함정은 나타났다 사라지는 마티아스 자신임을 알게 된다. 악마들이 이미 모여서 자신들에 대한 계획을 이해했으므로 마티아스는 그들과 직접 맞설 수밖에 없었다. 그는 다른 악마들을 납치하여 함정이 없고 악마들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폭발물을 사용하는 것이며 도시의 절반을 불태우더라도 말이다. 라고 말한다. 갑자기 서있던 악마 중 한 마리가 칼에 맞아 그 자리에서 죽고 악마들의 우두머리는 그를 친 사람이 마티아스라고 생각한다. 계획을 세우고 그때부터 계속 싸워온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지만 그를 실제로 공격한 건 갤루이고 그는 용감하게 악마들 앞에 섰습니다. 검을 들고서 말이죠. 한편 마티아스는 강력한 마법 신호를 감지하고 그쪽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신호의 근원이 드러나는데 예상대로 갤루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갤루는 악마들에게 포위되었고 마티아스는 그를 지원하여 악마 2마리를 제거하지만 아직 4마리의 악마가 남았습니다. 갤루는 악마 우두머리와 맞섭니다. 하지만 갤루의 힘에도 불구하고 악마 우두머리는 그보다 훨씬 강해서 그의 팔에 총을 쏠 수 있었습니다. 갤루는 그와 치열한 결투를 벌이며 마티아스의 책에서 배운 많은 주문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의 앞에 있는 악마는 매우 강력하여 그를 이길 것입니다.
그를. 하지만 겔루는 마티아스에게 간섭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가 나를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그리고 악마는 악마의 강력한 일격을 날리고 겔루는 강철절단 주문을 사용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 공격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겔루의 공격이 악마를 쓰러뜨립니다. 겔루가 몸을 움직일 수 없이 땅에 쓰러져 있는 동안 모두 그에게 달려듭니다. 악마가 죽었고 눈이 여전히 뜨려 있는 줄 모르고 악마는 갑자기 일어서서 마티아스를 향해 검으로 공격하지만 마티아스는 막습니다. 악마가 공격하기 전에 몸을 움직여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악마는 그의 반사신경이 여전히 놀랍다고 말하지만 인장을 부수고 세상으로 돌아와 싸울 것이라고 말하며 먼지 속으로 사라집니다. 마티아스는 누군가가 악마의 몸을 이용했지만 그 몸이 그 힘을 견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마을의 악마들을 조종하는 보스뿐이었고 그가 악마 우두머리의 몸을 빌린 자였을 것입니다. 젤루는 여전히 움직일 수 없이 땅에 누워있기에 마티아스는 치유 주문을 외워 그를 치료합니다. 마을의 악마들을 처치하자 마을 사람들을 마비시켰던 마법이 풀리고 마을 사람들은 의식을 되찾고 마을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앞에 젤루가 일어서서 말합니다. 저는 모험가 젤루. S급이며 비상계엄령 하에 이 도시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아이리스가 계엄령에 대해 묻자 젤루는 설명합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부재, 사망 또는 납치되었을 경우 S급 모험가는 마을을 통치할 수 있습니다. 젤루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곳의 책임자를 찾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나서서 공장장이라고 말합니다. 젤루는 그를 마을의 임시 통치자로 임명합니다. 마티아스와 겔루가 헤어지기 전에 겔루는 마티아스에게 언제든지 마을에 들어갈 수 있는 허가증을 줍니다. 그리고 그는 학교로 돌아가 마티아스의 책으로 연습합니다. 마티아스의 책으로. 그리고 마티아스는 연습 후에 그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러 돌아오는 것을 기대합니다. 마티아스와 그의 팀이 연습할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감탄한 거대한 건물을 발견하고 마티아스는 그들에게 그것은 수천 년 동안 버려진 곳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지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라미드를 발견합니다. 아이리스가 그에게 피라미드를 부수고 도구를 꺼낼까 하고 묻자 그는 아무리 힘껏 부수려고 해도 부술 수 없는 재료로 만들었다고 말한다. 절대 부술 수 없다고. 로리가 내가 만들었다고 말하자 그는 아이리스가 피라미드를 부수면 도구가 튀어나올 수 있다고 말한다. 도구가 나올 수 있다고. 그는 피라미드에 손을 대 강력한 마법을 걸자 피라미드가 무너져 내리며 그 아래 파라오의 무덤을 닮은 거대한 구덩이가 드러난다. 파라오 무덤과 같은 그들이 구덩이에 들어가자 그들이 돌리려고 하는 장치를 발견한다. 그는 그들에게 무기와 장비를 찾아보라고 말한다. 그들이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장치가 켜졌습니다. 그가 장치에 손을 대자 초록색으로 변하지만 로리가 나타나 그를 방해합니다. 무시무시한 칼을 들고 나타난 로리 때문에 그는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했는지 무엇을 잊었는지 생각합니다. 새로운 세상이 오기 전에 그것을 없애는 것을 잊었던 것입니다. 아이리스는 자신에게 그것을 사용할 힘이 있다고 말하지만 사용법을 모른다고 합니다. 잘못 사용하면 과열되어 장치를 든 사람이 증발하고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재앙이 될 것입니다. 아이리스는 통조림 상자를 가져오고 그는 그 상자에 부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부적은 아무리 오래되어도 음식을 보존하지만 수천 년 후에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수천 년 후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리스가 캔을 열자 음식이 곰팡이 쓸어 얼굴에 묻습니다. 마티아스는 공장에서 얻은 마법의 철봉을 이용해 장치에 갖다 댑니다. 두목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갑자기 마법 신호 때문에 장치가 진동합니다. 그리고 두목의 데이터가 나타나고 그가 악마들의 두목이자 데미스 마을의 악마들을 팔았던 자였음을 깨닫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두목의 휘장이 새겨진 마법의 돌을 장치에 놓고 주문을 활성화합니다. 장치에서 붉은 번개가 하늘로 치솟고 화면이 붉게 변하며 장치의 봉인이 깨지려 합니다. 마티아스는 사장이 매우 강력하다고 인정합니다. 그의 이름은 크사르디우스이고요. 그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나는데 현재 상태로는 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어요. 그들이 일반 주문을 사용한다면 그는 많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를 이길 수 없을 거야. 경험이 있지만 수백 년 동안 지속되는 주문으로 훈련한다면 그들은 그를 이길 수 있어. 그리고 마티아스의 머릿속 계획은 인류만 남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남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는 다른 계획을 생각해냅니다. 그는 아이리스가 잡은 검을 보고 그것을 집어들고 장치 위에 놓는다. 그리고 그는 그의 오래된 마법 부호를 사용해 그래서 강력하고 그들은 모두 사용할 거야.
그를 물리치기 위해 세상의 오래된 마법 도구들을 모두 동원했다. 마티아스는 고대 세계에 많은 무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만약 그가 자신의 검을 찾는다면 그것으로 그를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검이 있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 수도에서 검을 찾는데 그곳은 학원과 왕궁이 있는 곳입니다. 즉 누군가가 그 검을 찾아 왕의 창고에 넣어 두었을 것입니다. 원래 없던 것이 생긴 것입니다. 아이리스는 드래곤으로 변신하고 그들은 드래곤의 등에 올라타 날아서 수도로 갑니다. 마티아스는 그들에게 마법의 돌을 주며 검을 찾으면 사용하라고 하고 로리는 왕실 금고에서 마법의 검을 찾으면 어떻게든 금고에 들어가 훔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금고에 들어가 어떻게든 훔쳐야 합니다. 갑자기 아이리스는 잔디아스로부터 강력한 마법 신호를 받고 균형을 잃습니다. 이는 그가 봉인을 깨고 그들을 추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들이 세상을 파괴하려는 그의 계획을 막는 자들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파괴하려는 그의 계획을 막는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마법의 검을 얻기 전에 잔디아스가 그들을 따라잡는다는 것입니다. 마법의 검을 얻기 전에 잔디아스가 그들을 따라잡습니다. 그래서 마티아스는 그들이 검을 가져와 돌려줄 때까지 잔디아스를 막으러 갑니다. 로리와 알마는 마법석을 치우고 왕의 금고로 향하고 모든 학생들은 강력한 마법 신호가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감지합니다. 결계가 악마들의 왕국 진입을 막지만 자르디아스는 예외입니다. 한편 마티아스와 아이리스는 자르디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티아스는 자신의 손에서 나오는 마법의 힘으로 검에 힘을 싣고 자르디아스가 악마의 공간을 통해 이동하고 있으므로 마티아스는 그보다 먼저 공간에 진입하여 준비하기로 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온통 붉게 변해 자디아스가 오기 때문이야. 그 시간이니까. 장벽이 열리고 마티아스가 그를 막으려 하지만 실패하고 깨닫는다. 그를 물리칠 방법은 싸우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자르디아스는 공포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고 아이리스는 그에게 총을 쏘지만 그는 손쉽게 막아냅니다. 공격을 아주 쉽게 막아냅니다. 자르디아스는 시간 포털에서 검을 뽑아들며 말합니다.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이 파괴되기 전에 우리는 자르디아스와 마티아스가 이 대결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계속 기다려왔다는 것을. 자르디아스는 아이리스에게 총을 쏘고 마티아스는 아이리스가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 전에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자르디아스는 뒤에서 그에게 덤벼들어 재빨리 공격하고 마티아스는 깨닫습니다. 자르디아스가 자신이 직면했던 어떤 악마보다 훨씬 강하고 빠르다는 것을. 전에 한편 알마와 로리는 왕실 금고에 도착하지만 경비병이 그들을 막습니다.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 그들의 뒤에서 왕이 나타나 경비병에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왕은 경비병에게 즉시 금고 문을 열고 그들을 들여보내 원하는 것을 가져가라고 명령합니다. 원하는 것을. 다시 마티아스에게로 돌아가 보면 그는 여전히 잔디아스의 공격을 연달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공격을 막을 수 없어 속수무책입니다. 마티아스의 승산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마법이 막을 때마다 약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마와 로리는 마법검을 얻는 것이 너무 늦었고 마티아스는 결국 세상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자르디아스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려 합니다. 자르디아스는 마티아스의 목표가 방벽을 보호하는 것임을 깨닫고 공격을 시작하고 마티아스는 맞서 싸웁니다. 그를 공격하고 마티아스는 맞서 싸웁니다. 자르디아스는 육지의 장벽을 아무 악마도 넘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그는 악마를 품고 있어. 로리와 알마가 칼로 그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공기. 그 악마는 로리와 알마가 칼을 찾아 마티아스에게 주려 할 때 그들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칼을 찾아 마티아스에게 주려 할 때 그들을 막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 협력하여 악마를 물리치고 없애버립니다. 그들은 또 다른 악마가 자신들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 악마는 그들을 위협하며 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없애버리겠다고 말합니다. 마티아스는 결계에서 악마의 마법 신호를 감지하고 자르디아스가 처음 수도에서 그들을 쓰러뜨렸던 두 악마의 부하였음을 깨닫습니다. 자르디아스는 계속해서 방벽을 공격하며 마티아스를 자극해 그의 모든 힘을 끌어냅니다. 그는 죽어 새로운 세계로 돌아가 자르디아스를 쓰러뜨릴 수 있도록 더욱 단련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어 로리의 말을 떠올리고 그녀의 말이 그에게 힘을 내어 승리하도록 고무시킵니다. 그는 힘을 모아 자르디아스를 공격합니다. 한편 다른 학원의 학생들이 교장 선생님과 함께 도착합니다. 그들은 친구의 묶인 것을 풀어주고 악마를 공격해 묶습니다. 로리와 알마는 마티아스에게 마법검을 전달하려고 달려갑니다.
마티아스는 여전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다해 크사르디아스를 상대합니다. 마티아스는 옛 생명력을 마법의 힘으로 바꾸어 크사르디아스에 맞섭니다. 크사르디아스에게 아이리스는 맞서 싸우려 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녀의 모든 마법은 크사르디아스에게 통하지 않고 그는 더 강한 힘으로 맞서 싸웁니다. 그녀보다 더 강한 힘으로 마침내 로리가 검을 뻗어 마티아스에게 던져주고 그가 검을 잡는 순간 검의 모양이 변하는데 갑자기 크사르디아스가 그를 공격합니다. 칼로 그의 배를 찍어 칼을 빼앗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떨어지고 모두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로리는 그의 이름을 외치고 칼에서 마법의 기운이 나와 그를 되살립니다. 자르디아스는 심장에 칼을 꽂았는데도 다시 살아나는 것에 화가 나고 마티아스는 그에게 심장을 찔러 죽였을 때 칼이 완전한 힘을 되찾았고 마티아스가 그에게 힘을 주려 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자르디아스와 마티아스는 격렬한 싸움을 벌이는데 각자 최고의 힘을 발휘하고 자르디아스는 마티아스의 속도와 힘이 이전보다 훨씬 강해졌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자르디아스는 그에게 묻습니다. 인간이면서 어떻게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마물이 아니면서 마물이 아니라고 그는 말합니다. 저는 마티아스 헬드, 가장 약한 힘의 흔적을 지닌 가장 강력한 현자입니다. 자르디아스는 죽기 전에 시간이 지나면 그보다 더 강한 다른 마물들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끝낼 수 있을 거라고. 마티아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임무가 끝나고 수도는 평화를 되찾습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학원생들과 교장은 마티아스를 축하하기 위해 갑니다. 마티아스는 일회용 검이었기에 자신의 검을 부숩니다. 그는 힘을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지만 평범한 일상으로 학원에 돌아옵니다. 완전한 마법의 힘, 마티아스와 그의 팀, 그리고 교장 선생님은 왕궁으로 가서 왕실 금고에 들어가 마티아스가 사용한 검을 가져가도록 허락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수도를 구한 검으로 왕은 그들에게 수도를 구해준 것에 감사하며 소원 하나를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마티아스는 모험가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는 경비병들에게 금고를 열고 원하는 것을 가져가도록 명령합니다. 그들은 금고에 들어가 발견한 무기들에 놀라지만 마티아스는 그들에게 그것들은 불필요하며 내가 너희에게 만드는 법을 가르쳐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이리스는 모든 무기를 버리고 음식을 찾으러 갑니다. 그녀는 마티아스가 한때 아담한트로 만들었던 창에 맞고 동시에 그는 알마에게 줄 수 있는 같은 재료로 활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경비에게 그것에 대해 묻고 그는 그것이 내 것이었고 우리가 헐값에 팔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회사에 가서 그것이 도시에서 가장 큰 고철을 수집하는 회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판매원에게 활에 대해 묻고 그는 활을 날카롭게 할 것이라고 말하며 금속으로 만들 때까지 갈겠다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마티아스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금속을 사기로 결정하고 그가 합금 재료에서 금속을 분리하여 세계의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발전된 새로운 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리스가 마티아스의 눈을 마주치며 그에게 그것을 사달라고 합니다. 마티아스는 아이리스가 음식 말고 다른 것을 좋아한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그러고는 용들은 밝은 색깔을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것을 다 사고 나니 그들은 회사 문 앞에서 매니저가 마티아스에게 긴급 상황이라며 당장 따라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빨리 저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그들은 매니저의 사무실로 가서 마티아스가 학원 첫날 이겼던 기병대장을 만납니다. 그는 이틀 전 국경에서 사헬 제국이 목각 인형 앞에서 300명의 병사들로 공격해온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길 이틀 전 국경에서 사헬 제국이 그들을 공격해왔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목각 인형 앞에서 300명의 병사를 이끌고 공격해왔다고 합니다. 마티아스는 인형을 실험해보고 인간의 에너지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지만 인형의 힘이 온전한 인간을 희생시킬 만큼 강력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 일부를 훔쳐서 작동시키는 겁니다.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악마밖에 없을 겁니다. 상관은 그에게 사헬 제국을 악마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느냐고 묻습니다. 마티아스는 인간들이 서로 싸워서 서로의 힘을 약화시킨다고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악마는 그들 중 한 명을 지배하고 있을 것이고 이것은 그의 주요 전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움직이기 전에 기사단장은 그에게 왕국과 인류를 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함께 하려고 마티아스와 그의 팀은 사헬 제국으로 향하는 임무를 떠나고 감독은 준비가 되는 대로 제4중대가 그들을 그곳으로 데려다줄 것이라고 알립니다. 그들을 거기에 데려다줄 겁니다. 마티아스는 죽기 전 자르디아의 말을 떠올립니다. 자르디아는 그에게 자신보다 강력한 다른 악마들이 그를 공격할 것이며
그는 반드시 그들을 위해 준비해야 하며 그들이 세상을 파괴하려는 계획을 성공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